투자자 관점에서 그렇게 어려울 필요가 없거든요.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 농심 투자할 때 신라면에 라면 스프 배합 공부합니까? 고추가 무슨 어느 나라 출신 고추 무슨 지역 출신인지 다 공부합니까? 원산지? 안 하죠. 근데 유독 반도체 공부를 하실 때는 자꾸 그런 거 공부하세요. 그래서 스스로를 자꾸만 어렵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항상 반도체 산업이든 디스플레이 산업이든 뭐가 됐든 간에 우리 투자랑 이 전공이랑 완전히 다르다. 유튜브에서 기술 공부 이런 것도 사실 거의 필요 없다.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입장인데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 강의를 들으시는 중에도 내가 굳이 어렵게 들으려고 어렵게 해석하려고 그러고 기술을 하나하나 상세하게 이해하지 못하면 무언가 벽이 있는 것 같고 이렇게 느끼시는 경우가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제가 중간에 그런 부분을 다 풀어드릴 겁니다만 자꾸 내가 마음속으로 생각을 하셔야 돼요. 한 번쯤은 일단 첫 번째, 투자는 투자다. 내가 자꾸 투자 관점으로 보겠다. 저 사람이 무언가 기술에 대해서 더 깊게 이야기하지 않은 이유가 있겠지. 투자는 투자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아무래도 그래도 기술 산업이다 보니까 테크 산업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어려운 용어 어려운 기술들이 일부 나와요. 그런데 그러한 내용들 처음에 들을 때 내가 생소해서 어려운 것이지 실제로 내가 기술을 이해하거나 용어를 이해하는 게 어려운 게 아니다. 우리가 딱 이해하면 딱 적당한 그 수준이 있는데 그 수준까지만 딱 가면 되는데 뭔가 용어가 어렵고 처음 보는 생소한 기술들이 나오다 보니까 자꾸 더 어렵게 느껴지는 거죠. 벽이 이만큼 있다고 느껴지는 거죠. 그렇지 않다는 걸 좀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강의 한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시작할게요. 자, 일단 제 소개 간략하게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 반도체를 주제로 여러 유튜브 채널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 저는 연세대학교에서 전기전자공학과를 졸업했고요. 같은 학교에서 대학원까지 졸업했습니다. 그때 전공이 반도체에서 쓰이는 소재와 공정인데요. 뒤에서 나올 하이케이, ALD 뭐 이런 것들인데 이러한 녀석들이 반도체에서만 쓰이는 게 아니라 디스플레이도 쓰이고 2000G도 쓰이고 태양광도 쓰이고 PCB도 쓰이고 여러 곳에 쓰여요. 그래서 요즘에 핫한 유리기판 이쪽에서도 쓰이고 아무튼 간에 그러한 내용들을 공부했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좀 더 수월하게 이 산업을 이해할 수 있는 측면이 있었지만 사실 그것보다도 저는 대학교 입학과 함께 바로 투자 동아리를 결성해서 주식 투자를 열심히 친구들과 함께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대학생이 고작 주식 투자 시작해봤자 뭐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피터 린치 책 읽고 읊어, 워렌 버핏 책 읽고 읊어 그런 수준밖에 안 되잖아요. 뭔가 한계를 느껴서 안 되겠다. 우리나라 최고의 투자자분들, 그 당시에 가장 잘 나가시는 슈퍼개미 분들, 기관 대표님들 뭐 그런 분들 찾아뵈면서 내가 주식을 좀 더 가깝게 배워야겠다. 근데 그분들이 절 만나줍니까? 안 만나주죠. 그래서 동아리에 초청 강연의 형태로 모신 이후에 술자리 모셔가서 거기서 친해지고 또 배우고 또 회사 찾아가고 그런 방식으로 투자를 하다 보니까 뭘 느꼈냐면 생각보다 굉장히 부지런하구나 이 사람들이. 우리 대학생이 아무리 열정이 넘치고 하더라도 이 어떤 이 부지런함의 깊이가 있구나. 특히 제가 인상 깊었던 부분은 우리나라에서 주식으로 돈 좀 벌었다 하시는 분들은 어지간하면 대부분의 분들이 전자공시를 다 챙겨보시더라고요. 특히 그 중에서 진짜 분석에 철저하신 분들은 하루에 올라오는 전자공시 개수가 약 200개에서 400개 왔다 갔다 하는데 그 공시들을 맨날 다 살펴보시더라고요. 실적 발표 기간에는 700개가 넘을 때도 있거든요. 그거를 다 살펴보시더라고요. 할 일이 그렇게 없나 싶을 정도로 살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뭘 느꼈냐면 내가 저분들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뛰어넘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때부터 시작했던 게 전자공시에 있는 모든 데이터들, 기업들의 모든 재무제표, 심지어 주석 항목까지 뭐 생산, 설비, 가동률 모든 정보들을 다 데이터베이스에 해야겠다. 데이터베이스를 쭉쭉쭉 해온 게 지금 현재 10한 2, 3년 차 됩니다. 그래서 현재 제 회사는 사실상 데이터베이스 회사라고 소개를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나아가서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주식 데이터를 미국, 중국, 일본, 태국, 베트남 가리지 않고 싹 다 데이터 끌어 모아서 이러한 데이터를 이용해서 투자 전략도 만들고 전략을 이용해서 제가 직접 투자도 하고 그러한 내용들을 이제 블로그에 글로 공유를 하다 보니까 또 많은 분들께서 좋아해 주시고 그런 가운데 제가 또 반도체 산업에 대한 내용까지도 쓰니까 또 좋아해 주셔서 먼저 강의를 구독자분들께서 요청을 주셔서 지금까지 이 강의를 하게 되었다라고 간략하게 한번 소개를 드려보겠습니다. 자, 이 정도 소개를 드려도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 자세하게 좀 느낌이 와닿지 않은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강의를 진행하면서 서로 친해지면서 알아가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오늘 강의 내용이요. 단 7시간짜리 강의인 것 같지만 실제로는 10년 넘게 제가 분석했던 내용들 단순히 기업만 분석해 기업만 탐방해가 아니라 실제 우리가 반도체 산업 같은 사이클 산업에 투자할 때 주의해야 될 점 생각보다 많이 실수하시는 점 유튜버들도 잘 모르는 점 이런 것들도 많이 말씀드릴 거예요. 녹아 나올 거예요. 그런 것들 15년치의 내용이 압축된 강의다라고 한번 미리 좀 자뻑 말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자, 일단 저희 반도체 산업이지 않습니까? 반도체. 자, 여러분 우리가 반도체 산업에 투자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예를 들어볼까요? 극단적인 보기 두 개만 들어볼게요. 첫 번째 반도체 기술 이야기, 두 번째 재무제표 잘 읽기. 뭐가 더 중요할까요? 뭐가 더 중요할까요? 정답은 저는 확실하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둘 중 하나가 거의
10배 이상 중요해요. 90대 10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뭐가 중요할까요? 놀랍게도 반도체 기술 이야기가 아닙니다. 아닙니다. 기관계에 계신 수많은 분들 저한테 컨설팅 요청이 진짜 많이 와요. 이 종목 뭐 하는 기업이고 경쟁사랑 누가 뭐랑 뭐가 비교가 무슨 차이가 있고 물어보시는데 그분들 반도체 투자 진짜 잘해요. 저보다 저점에서 잘하시는 분도 있고 심지어 저보다 먼저 사시는 분들 진짜 많거든요. 반도체 기술을 몰라. 이 기업이 구체적으로 이 기업의 제품이 이 공정에 쓰는데 이 공정을 상세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 진짜 많습니다. 그런데도 수익은 정말 잘 나요. 그에 반해서 맨날 기술만 쫓으시면 생각보다 수익이 진짜 안 나요. 주로 뭐 잘하시냐? 고점 매수, 남들 따라사기 이런 거밖에 못하게 돼요. 무슨 말 하고 싶냐면 우리가 반도체 산업에 투자할 때 반도체를 잘 이해하고 기술을 잘 이해하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지만 반도체 산업은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뒤에서도 말씀드릴 건데 미리 한번 말씀드릴게요. 수많은 사이클 산업, 화학 산업, 건설 산업, 반도체 산업, 해운 산업, 조선 산업 아니지 않습니까? 금융까지. 그러한 사이클 산업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이클 산업 중에 굉장히 놀랍게도 가장 쉬운 산업이에요. 투자 관점에서 봤을 때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사이클 산업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오르락 내리락이 불규칙적이면 불규칙적일수록 투자가 어려워져요. 규칙적으로 만들어질수록 사이클이 규칙적으로 반복될수록 더 쉬워지거든요. 매우 놀랍게도 반도체 산업은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사이클 산업 통틀어서 가장 규칙적입니다. 가장 규칙적. 이 데이터를 어떻게 뽑아도 규칙성이 너무 뛰어나요. 그래서 생각보다 우리가 사이클이라는 그 관점을 유지하면 생각보다 쉬운 산업이고 또 한 가지 많은 분들께서 고성장주 좋아하시죠. 다행스럽게도 와이스트릿 구독하시는 분들은 안 그러신 분들이 많으신데 조금 다른 성향의 채널 가서 이야기를 풀면 무조건 나는 고성장주, 고속 성장하는 산업에 투자해야만 주식 계좌 수익률이 높아진다라고 강하게 믿는 분들 되게 많으세요. 근데 생각보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 개인 투자자가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수많은 주식 투자 전략을 쫙 만들어서 검증을 데이터를 돌려보면 고속 성장하는 녀석은 생각보다 수익률이 낮고요. 안정적으로 꾸준히 성장하는 게 제일 수익률이 높아요. 요 투자 지향하시는 분이 누구입니까? 대표적인 분이? 워렌 버핏, 찰리 먼거 이런 분들이지 않습니까? 꾸준히 성장하는 건? 그러면 고속 성장하는 거랑 또 다음 누가 있냐? 바로 오르락 내리락을 반복하는 사이클 산업이죠. 사이클 산업이 그 다음입니다. 2등입니다. 실제로 기관계 투자자분들 가만히 살펴보면 사이클 산업 투자에서 성과를 내시는 분들이 진짜 많으시고 우리나라는 더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70% 이상이 사이클 산업이에요. 아시겠죠? 그리고 생각보다 피터 린치가 책에서 월가 영웅 책에서 고속 성장만을 강조한 것 같지만 가만히 보면 은근히 사이클 산업에 굉장히 많이 투자했던 사람입니다. 자, 아무튼 간에 자, 그러한 사이클의 특징을 갖기 때문에 우리가 단순히 기술 이해하는 것보다 투자를 이해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걸 미리 말씀드릴게요. 벌써 지겨우세요? 벌써? 나 HBM 들어왔는데 왜 HBM 얘기 안 하고 지금 사이클 얘기하고 있어?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현실적으로 그러면 투자에 대한 이야기도 할 수밖에 없는데 자, 이 투자에 대한 이야기를 풀기 전에 어쩔 수 없이 어느 정도 선에서는 기술 이야기를 진행을 해야 합니다. 어느 정도 선에서는 한번 좀 풀어보겠습니다. 자, 일단 이것부터 한번 설명해 볼게요. 이 세상에 있는 물질을 계속해서 쪼개고 끊임없이 또 쪼개면 이 원자란 녀석이 나온다 그래요. 여러분, 과학 시간, 물리 시간 아니에요. 걱정하지 마세요. 자, 눈 뜨시고 피곤하시면 기계 한번 푸시고. 자, 여러분, 원자란 녀석 가만히 살펴보면 가운데 원자 핵이 플러스고요. 그리고 전자가 마이너스인데 전자가 주변을 빙글빙글 돌고 있죠. 이거 다 아실 겁니다. 아실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중요한 게 무엇인가 하면 그게 아니라 자, 이 원자가 작습니까? 큽니까? 사이즈가 작습니까? 큽니까? 얼마나 작습니까? 원자 몇 미터예요? 학교에서 이걸 안 가르쳐줘. 왜? 원자가 엄청나게 작다라는 게 중요하거든. 실제로. 여러분 잘 생각해보세요. 건물을 지어요? 건물 짓는 모습 상상해보세요. 관련주 상상해보세요. 딱 느낌 오세요? 철근 공급하는 기업, 시멘트 공급하는 기업, 데크플레이트 공급하는 기업 딱 나오지 않습니까? 반도체는 그림이 안 그려져요. 뭔가 반도체가 만들어지는 모습도 상상이 안 되고 어떻게 누가 뭘 공급해서 뭘로 만드는지도 상상이 안 돼.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애초에 안 보여. 원자가 너무 작기 때문에 애초에 눈에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 만듭니다. 자, 제가 미리 정답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반도체 어떻게 만드냐? 반도체 이렇게 만들어요. 필기하실 필요 없어요. 오늘 직역도록 나올 거예요. 자, 기판이 있어. 기판 위에다가 원자들을 차곡차곡 쌓아. 그리고 일부 원자들을 살짝 깎아내. 또 원자들을 차곡차곡 쌓아. 또 일부 원자들을 깎아내. 차곡차곡 쌓아 깎아내. 이걸 계속 반복하면 뭐가 만들어지냐? 기판 위에 무언가 구조물이 만들어져, 또 누적돼서 만들어져 계속해서 높아진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놀랍게도 반도체가 완성이 됩니다. 쌓고 깎고를 반복하면 반도체가 완성이 된다고요. 그런데 그 과정이 눈에 1도 보이지 않습니다.
전공자들도 못 보고요. 반도체 현업에 있는 사람들도 못 봐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 원자는 눈에 보이지 않을 만큼 굉장히 작습니까?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실리콘이라는 녀석의 원자 사이즈가 0.2 나노미터인데 아예 보이지 않아요. 전자현미경을 통해서도 대략적인 형상만 보이지 그 구체적인 모습은 아예 본 적이 없습니다. 그 누구도 본 사람이 없어요. 자, 얼마나 작냐? 그래서 전자현미경을 이용해서 봐야 될 정도로, 그러면 간신히 무언가 보일 정도로 나타나는 것이죠.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이 작은 영역, 엄청나게 미세한 영역을 보여주는 현미경이 전자현미경인데 이게 우리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전자를 막 쏴요. 막 쏘면 그 전자들이 막 튕겨 나옵니다. 튕겨 나오는 그 전자들을 검출해서 대략적으로 이렇게 생겼을 것이다 라고 가상의 이미지를 만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전자현미경입니다. 그 정도로 작은 영역에서 만들어져요. 가끔씩 질문을 주세요. 도련님, 자, 어떤 기업이, 코셈이라는 기업이 상장을 했는데요. 이 기업은 전자현미경을 만드는 기업이래요. 자, 그런데 어떤 특징이 있는가? 자, 여러분, 전자현미경이라는 녀석이요, 원자가 너무나 작기 때문에 정말 원자 레벨까지, 원자 하나하나까지는 못 보고요. 대략적으로 원자 여러 개가 뭉쳐있는 정도는 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전자현미경은 작은 영역을 크게 확대해서 보여주는 녀석인데 쉽게 말씀드릴게요. 전자현미경이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이 녀석이 있고 이 녀석이 있어. 그냥 용어 정도 기억해서 참고만 했어요. 쌤이 있고 TM이 있어요. 자, TM은요 훨씬 더 작은 것까지 볼 수 있어요. 훨씬 더 확대를 많이 해서 보여줘요. 그에 반해서 얘는 확대가 그렇게 많이 안 돼요. 자, 그럼 여기서 퀴즈 하나 내볼게요. 누가 더 비쌀까요? 얘가 더 비싸요. 확대를 훨씬 더 많이 해주는 게 무조건 더 비싸. 그리고 누가 더 만들기 어려울까요? 얘가 훨씬 더 만들기 어려워요. 자, 여러분, 전자현미경도 종류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안에서도 또 종류가 나뉘어요. 어떤 종류가 나뉠까? 그 안에서도 성능의 편차가 있어요. 쉽게 말씀드릴게요. 이 SEM이요, 가장 싼 건 1억부터 시작해요. 근데 진짜 비싼 녀석은 200억이 넘어요. 이해가 되세요? 1억부터 200억이면 레인지가 작아요? 아니면 좁아요? 아니면 넓어요? 엄청 넓은 거죠. 여러분, 자동차 사실 때 보통 우리 차 살 때 한 1,000만 원에서 3억 정도 보잖아요. 난 아니다 있으세요? 나는 10억까지도 본다 있으세요? 보통 이 정도 범위 보잖아요. 그쵸? 엄청나게 저세양부터 고세양까지 굉장히 넓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러한 전자현미경을 미국 기업, 일본 기업, 소수 기업만이 독점적으로 만들어 왔거든요. 그에 반해서 우리나라 코셈은 후발 기업이거든요. 당연히 뭐부터 만들까요? 얘부터 만들까요? 얘부터 만들까요? 얘부터 만들까요? 아니겠죠. 요것부터 하겠죠. 그럼 요거 안에서 200억짜리부터 만들까요? 아니면 1억짜리부터 만들까요? 1억짜리부터 만들겠죠. 바로 그런 거예요. 기술을 많이 물어보시더라고. 특히 상장할 때 요즘에 기술이니 특례니 이런 게 많이 붙으면 자꾸 기술 물어보시더라고. 근데 기술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얘가 낮은 것부터 만들게 되면 애초에 기술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기술력 같은 거. 해외 기업이랑 비교가 되나? 업력이 몇십 년인데? 비교가 안 돼요. 그것보다는 이들 해외 기업만이 할 수 있는 영역을 국산화해 나가는 기업이다. 이런 관점으로 보는 게 맞아요. 근데 이런 관점이 뒤에서도 몇 번 나올 거거든요. 뒤에서도 한번 좀 말씀드려볼게요. 넘어가겠습니다. 자, 여러분, 반도체가 뭐게요? 자, 반도체가 뭘까요? 자, 여러분, 집에 있는 전선을 싹 까보면 어떻습니까? 안에 도체, 즉 전기가 흐르는 금속이 있고 밖에 뭐가 있습니까? 밖에 피복이 있죠. 피복. 자, 여러분, 피복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 피복 없으면 감전돼 죽겠죠. 그리고 또 무슨 문제가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밥통이 작동을 안 해. 핸드폰이 충전이 안 돼.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안에 수많은 전자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전류가 흐르는 거거든요. 전류는 전자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걸 전류라고 해요. 전자가 이동하면 전류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 전자들이 자꾸만 밖으로 빠져나와요. 빠져나오면 무슨 일이 생기겠어요? 끝까지 도달 못하겠죠? 그러면 작동이 안 돼, 그 전자기가. 그래서 반드시 뭐가? 피복이 있어야 됩니다. 피복이. 자, 이러한 피복 뭐라고 부릅니까? 도체가 아니라 뭐라고 불러요? 무슨 도체? 부도체. 도체가 아니야. 부도체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반도체가 무엇인가 하면 반도체는, 자, 도체랑 부도체의 중간에 있는 물질입니다. 너무 간단해요. 반도체가 뭐야? 나는 특정한 조건에서 도체도 될 수 있고 부도체도 될 수 있고 난 둘 다 될 수 있어. 이게 바로 반도체예요. 특정한 조건에서 내가 특정한 조건을 딱 만들어주면 얘가 도체가 되기도 하고 부도체가 되기도 해요. 자, 그럼 여러분, 오늘 강의가 무슨 강의냐? 반도체 산업 강의죠. 자, 그러면 전기가 통하는 도체가 있고요, 안 통하는 부도체가 있고요, 가운데 반도체가 있습니다. 누가 제일 중요할까요? 어려운 퀴즈입니다. 누가 제일 중요할까? 맞춰보세요. 반도체인 것 같은데 물어본 거에 이유가 있겠지 않을까요? 그쵸? 자, 여러분, 놀랍게도 생각보다 우리가 투자할 때 반도체는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생각보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녀석은 바로 부도체입니다. 이 부도체는 오늘 강의 때 이야기할 시간이 너무 부족해서 일부 얘기하고 심화 강의 때도 엄청나게 얘기 많이 하거든요. 부도체가 제일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흔히들 많이 좋아하시는 주성 엔지니어링, 유진테크, DNF, 솔브레인 이런 기업들이
대부분 무언가 부도체 쪽에서 사업을 하는 기업들이 많아요. 근데 우리가 그 부도체를 이해 못해서 투자가 어려워지는 경우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다 짚어드릴 겁니다. 자, 아무튼 간에 통하는 물질, 안 통하는 물질 말씀을 드려봤고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럼 놀랍게도 여러분 이 주기율표상에서 실용적으로 쓸 수 있는 반도체 물질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실리콘이 있고 게르마늄이 있어요. 이러한 반도체 물질, 이 실리콘은 원소 14권 얘는 나는 도치도 될 수 있고 부도치도 될 수 있고 둘 다 될 수 있는 반도체예요. 얘를 가져다가 무언가 어떻게 하면 반도체 칩이 완성이 될 거예요. 가져다가 만들면. 자, 근데 여러분 퀴즈 하나 내보겠습니다. 반도체 칩을 만들 때 얘를 이용할 수도 있고 얘를 이용할 수도 있어. 아무튼 반도체 물질이 필요해요. 반도체 물질을 가져다가 칩을 완성하는 거예요. 자, 그럼 실리콘을 쓸까요? 게르마늄을 쓸까요? 주로 반도체 기업들이 반도체 칩 만들 때 실리콘 쓸까요? 게르마늄 쓸까요? 왜 실리콘 써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써요? 많아요? 얼마나 많아요? 실리콘 본 적 있어요 오늘? 오늘 오는 길에 실리콘 봤다. 실리콘 아니면 실리콘 뭐 비슷한 녀석이라도 봤다. 지구상 땅속에 가장 많은 원소 1위가 누군지 아세요? 가장 많은 1위. 가장 많은 1위가 여러분 혹시 분명히 우리 외운 적 있다? 기억을 못할 뿐이지. 오시알페 카나크마. 끄덕하기 싫으면 딱 한 번 계셨고 나머지 분들 웃음을 띠고 계시는데 나는 그런 거 배운 적 없어요. 하실 수도 있죠. 그쵸? 기억이 안 나면. 자, 그럴 수도 있죠. 자, 1번 오시알페 카나크마 1번 O가 누구일까요? O. 옥시즌 산소가 땅속에 제일 많대요. 두 번째 C가 누구게요? C가 바로 실리콘이에요. 실리콘. 땅속에 제일 많은 녀석이 실리콘. 누구? 실리콘이랑 산소 두 개가 붙어있으면 SiO2. 걔가 바로 모래 주성분, 콘크리트의 주성분, 시멘트의 주성분, 유리의 주성분. 오케이? 자, 실리콘 주변에 많죠? 이 건물 다 실리콘 덩어리죠. 어떻게 보면은 그 정도로 많아요. 세 번째로 많은 게 누구라고? R이 누구겠습니까? 알루미늄이죠. 여러분, 알루미늄 음료수 캔, 음료수 마시고 알루미늄 캔 집에 금고에 고이 모셔두는 분 계세요? 아, 이 소중한 것 계세요? 아니죠. 바로 쓰레기통 가죠. 그 정도로 가치가 없으니까. 그것보다 더 가치가 없는 게 실리콘. 그 정도 가치가 없는 녀석으로 만들어요. 이 실리콘을 이용해서. 그 말해서 게르마늄은 비싸요. 자, 그러면 여러분 게르마늄을 이용해서 반도체 칩을 만들 수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긴 있겠죠. 그러면 실제로 만드는 기업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긴 있어요. 다만 극도로 적어서 거의 안 보일 뿐이에요. 주로 어디에 무슨 반도체 만드냐면 다소 특수한 목적의 반도체 만들 때, 국방용이나 우주용이나 굉장히 특수한 영역에서 쓰이는 반도체 만들 때는 게르마늄이 쓰이기도 해요. 그런데 보통은 실리콘입니다. 보통은 실리콘이에요. 자, 그럼 이 실리콘을 이용해서 반도체를 어떻게 만들 건데 뒤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일단 이 실리콘이 왜 필요한지부터 설명드릴게요. 간략하게 먼저 말씀드리면, 자, 여러분 반도체 칩을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어떤 반도체 칩이든 반도체 칩을 딱 갈라요. 갈라서 칩의 단면을 옆모습을 딱 보면 가장 아래쪽에, 칩의 가장 아래쪽에 뒤에서 다 보여드릴 거예요. 무언가 스위치들이 잔뜩 만들어요. 껐다 켰다가 반복되는 스위치가. 쉽게 설명해. 여러분, 이 불 끄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이 스위치 누르면 되죠. 이 스위치. 벽 스위치 누르면 되죠. 그러한 스위치가 수천만 개 이상, 수십억 개 이상, 요즘에는 뭐 100억 개 이상 만들어져 있는 칩도 있어요. 아무튼 그러한 스위치들이 서로 껐다 켰다를 막 반복하면서 서로 전기 신호가 통했다 안 통했다를 막 주고받아요. 막 전기 신호를 막 여러 가지 형태로 주고받으면 놀랍게도 우리가 보는 유튜브 영상이 되기도 하고 네이버가 되기도 하고 결제창이 뜨기도 하고 그런 방식으로 작동하는 거예요. CPU가 되고 스마트폰 AP가 되기도 하고. 자, 아무튼 간에 스위치를 구현해야 돼. 뭔가 칩을 만들려면 아래 무조건 스위치가 있어야 돼. 그 뒤에서 보여드릴 거예요. 그 스위치를 어떻게 구현할 건데 바로 반도체 물질을 이용해서. 왜? 반도체 물질은 뭐야? 전기가 통했다 안 통했다 모두 다 할 수 있는 그런 물질이야. 그러한 특성을 이용해서 스위치를 구현하는 겁니다. 자, 뒤에서 한번 좀 더 말씀드리고요. 자, 요거 조금만 다른 얘기 하나만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요것부터 말씀드릴까? 오늘 강의실 구조를 가만히 보시면 지정된 자리에 규칙적으로 앉아 계시죠? 자, 근데 만약에 오늘 강의가 재미가 없어. 그냥 우리 게임이나 하자, 할리갈리나 하자. 자, 그래서 책상 의자 다 빼고 수건 돌리기, 할리갈리, 레크레이션 시작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리 배치가 다 흐트러지겠죠? 자,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똑같은 원자라도 지루한 내용인 것 같지만 아니에요. 잘 들어보세요. 지루한 내용 아닙니다. 똑같은 원자라도 규칙적으로 딱딱딱딱 규칙적으로 이거 딱 봐도 뭐 무슨 모양이에요? 육각형이잖아요. 정육각형 모양처럼 규칙적으로 딱딱딱 앉아있을 때 우리는 이러한 물질을 결정성이라고 불러요. 결정성이 있다. 그에 반해서 똑같은 원자인데 얘가 불규칙하게 앉아있을 때도 있어요. 이럴 때는 비결정성이다. 비정질이다라고 보고 영어로 아모르퍼스라고 좀 어렵죠. 디스플레이 산업 강의할 때는 결정성 그리고 비결정성 심지어 크리스탈, 아모르퍼스 단어까지 다 외워야 하는데
다행스럽게도 반도체에서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결정성만 알면 충분해. 자,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원자들 중에서도 바로 이 녀석, 여러 가지 원소들 중에서도 바로 이 녀석, 누구? 실리콘산소, 실리콘산소, 실리콘산소가 규칙적으로 앉아있을 때 우리는 그 물질을 가져다가 쿼츠라고 부릅니다. 한글로는 석영이라고 불러요. 제주도 가면, 동굴타원 가면 석영이 예쁘게 반짝반짝 거릴 때가 있어요. 그쵸? 엄청 비싸요. 그중 일부 석영은. 저기 신세계 백화점 강남점 가면 석영을 팔거든요. 전시회 석영 덩어리, 돌덩어리 파는데 하나가 뭐 몇 억짜리. 궁금하면 석영 가서 보세요. 거기에 쿼츠라고 있어요. 쿼츠라고. 자, 그러면서 똑같은 실리콘이랑 산소인데 이번에는 불규칙적으로 막 앉아요. 여기에 좀 많이 모여고 여기 듬성듬성 있고 불규칙적으로 앉아있어요. 우리는 이럴 때 얘를 쿼츠 글래스 또는 석영유리라고 합니다. 원익 QNC는, 즉 원익 쿼츠 앤 세라믹이라는 기업은 바로 이 석영유리라는 녀석을 통해서 여러 가지 무언가 특수 유리 제품을 만드는 기업이에요. 특수 유리 제품을. 자, 아무튼 간에 이 얘기를 왜 하냐? 자, 보실게요. 여러분, 반도체 어떻게 만든다 그랬어요? 어떻게 만든다고? 기판이 있고 그 위에 새로운 원자들을 차곡차곡 쌓았다가 깎았다가 쌓았다가 깎았다가 반복한다 그랬죠? 요거 지렇게 나온다 그랬죠? 오늘 집에 가시면 여러분 집에 가는 길에 나도 모르게 쌓았다 깎았다 쌓았다 깎았다 계속 그러실 거거든요. 쌓았다가 일부 깎았다 쌓았다 일부 깎았다 그러면 무언가 차곡차곡 누적이 돼요. 누적이. 자, 이 과정에서 사용되는 기판이 바로 웨이퍼인데 아시다시피 동그랗게 생겼어요. 자, 이 웨이퍼는 성분이 무엇인가? 바로 앞에서 보셨던 반도체 물질입니다. 반도체 물질이에요. 앞에서 근데 반도체 물질 두 가지가 있었는데 그중 주로 누구 쓴다고? 실리콘 게르마늄 중에 누구 쓴다고? 실리콘이죠. 이 웨이퍼는 바로 실리콘이라는 원소로 이루어졌어요. 실리콘 덩어리예요. 실리콘 덩어리. 근데 문제가 있다? 무슨 문제가 있는데? 여러분, 이 웨이퍼 위에다가 쌓고 깎고를 여러 차례 반복하면 한 번에 여러 개 칩이 만들어져요. 수백 개 이상의 칩이 만들어집니다. 인텔 CPU 같은 경우에 500개 이상, D램 같은 경우 1600개 이상 굉장히 많은 칩들이 만들어지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들 칩의 성능이 최대한 비슷하겠습니까? 아니면 모두 다 달라도 되겠습니까? 비슷해야겠죠? 성능이 비슷해야 갖다 시장에 팔 수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기서 문제가 있어. 여기 만약에 실리콘 원자들이 쫙 여러 가지 정말 많은 수의 실리콘 원자들이 쫙 웨이퍼를 구성하고 있는데 그 원자들이 만약에 이렇게 불규칙한 모양으로 앉아있다면 여기서 문제가 생겨요. 무슨 문제가? 반도체는 정말 극도로 미세한 원자 영역에서 만드는, 원자를 깎고 쌓고 하면서 만들기 때문에 원자 몇 개만으로도 성능이 바뀌어요. 그래서 무슨 문제가 생겨? 실리콘이 어디는 듬성듬성 있고 어디는 밀도 있게 모여 있고 차이가 있잖아요. 차이가 생기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 여기 위에서 만들어진 칩과 여기 위에서 만들어진 칩의 성능 편차가 생깁니다. 성능이 달라져요. 그래서 반드시 웨이퍼는 이렇게 규칙성을 갖는 결정성 실리콘이라는 것입니다. 결정성 실리콘이에요. 예전에 OCI라는 기업이 태양광 폴리실리콘을 지금도 만들고 있거든요. 그 실리콘은 이 정도 수준의 결정성이 아니 부분 결정성, 폴리크리스탈이라고 해서 부분 결정성. 그거는 반도체 만들 때 쓸 수가 없어요. 태양광 정도에서만 쓸 수 있어요. 아시겠죠? 참고입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넘어가서 자, 그러면 조금만 더 보겠습니다. 그러면 반도체가 종류가 진짜 많습니다. 전 세계에 있는 반도체 종류 다 합치면 100만 가지가 넘거든요. 그 많은 종류의 반도체를 몇 가지 구분을 지을 건데 첫 번째는 메모리 반도체가 있고 비메모리 반도체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겠죠. 그 안에서 또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반도체로 나눠질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메모리 반도체 먼저 간략하게 살펴볼게요. 너무 쉬운 얘기라 금방 지나갈 겁니다. 금방 지나갈게요. 자, 먼저 이게 제가 처음에 반도체 산업 강의 할 때는 그때는 유튜브가 발달이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낸드 플래시가 뭐예요? 상세하게 다 설명드렸다고. 근데 지금은 안 그럴게요. 자, 여러분 쉽게 설명드릴게요. 낸드 플래시란 단어 많이 들어보셨죠? 너무나 쉬운 녀석. 여러분 정보 저장하는 중 녀석. 데이터를 영원히 USB 보실게요. 집에 있는 USB 우리가 파일 저장할 때 쓰잖아요. USB 딱 까보면 안에 낸드 플래시 칩이 들어있어요. 여러분 자동차에 블랙박스 들어가 있죠? 블랙박스에 SD카드 있죠? SD카드 딱 쪼개보면 거기 낸드 플래시 칩이 여러 개가 붙어있어요. 뭐하는 녀석일까 딱 봐도 우리가 저장하는 파일, 우리가 원하는 파일 영구적으로 영원히 저장해주는 녀석이 낸드 플래시입니다. 아시겠죠? 어렵지 않습니다. 데이터를 영원히 저장해주는 녀석을 낸드 플래시라고 불러요. 자, 집에 있는 컴퓨터를 까보시면 SSD라는 부품이 있습니다. SSD가 누군가? SSD를 딱 까보면 이 안에 또 낸드 플래시 칩이 굉장히 여러 개가 붙어있어요. 여러 개가. 우리가 컴퓨터를 하다가 저장하는 모든 파일을 다운받았어, 문서 작업을 했어, 모든 파일들은 다 여기에 있는 낸드 플래시 저장이 되는 겁니다. 낸드 플래시 아시겠죠? 이 낸드 플래시 여러 개를 모아다가 SSD라는 완성된 저장 장치로 이제 컴퓨터에 탑재하는 거예요. 자, 아무튼 이게 SSD다. 근데 문제가 있죠. 낸드 플래시는 너무 느려요. 너무 느리기 때문에 컴퓨터의 머리와 함께 작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머리는 무지 빠른데
무지 빠른데 낸드 플래시는 너무 느리다는 단점이 있어요. 낸드 플래시의 본연의 특징이에요. 우리는 데이터를 영구 저장해주는 장점이 있어. 영원히 저장해줘. 하지만 단점은 너무나 느리다라는 거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반드시 누가 디램이라는 녀석이 함께 쓰입니다. 디램은 역시나 메모리 반도체예요. 데이터를 저장해주는 메모리 반도체예요. 낸드 플래시처럼 데이터를 저장해주는 녀석이라고. 근데 문제가 있다. 우리는 데이터를 잠깐밖에 저장을 못해요. 잠깐만, 컴퓨터가 켜져 있을 때만, 스마트폰이 켜져 있을 때만 잠깐밖에 저장을 못해요. 대신에 무진장 빨라. 엄청나게 빠르다고. 그래서 컴퓨터는 이렇게 동작해요. 야, 일단 느린 낸드 플래시, 느려 터진 녀석. 이 녀석에서 데이터 빼와. 어디 위에다가 올려놔? 디램 위에다가 차곡차곡 싹 올려놔. 차곡차곡 싹 올려놔. 아, 디램은 빠르잖아. 빠르니까 뭐가 좋은데? 이제 컴퓨터의 머리, 즉 CPU랑 서로 작업을 할 수가 있어. 그래서 둘이 데이터를 주고받으면서 작업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뭐가 필요하겠어? 처음에 느려 터진 낸드 플래시에서 데이터를 꺼내오는 작업이 필요하겠죠? 그 작업을 우리는 바로 로딩이라고 부릅니다. 로딩 화면이 뜨는 이유는, 게임할 때, 작업할 때, 문서 작업할 때 로딩 화면이 뜨는 이유는, 야, 느려 터진 낸드 플래시에서 빠른 디램으로 데이터를 꺼내오고 있구나, 미리 데이터를 준비하고 있구나, 그리고 나서 이제 둘이서만 작업할 거구나, 요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러면 CPU가 작업을 하다가 내가 문서를 막 써요. 메모장에다 막 글자를 써요. 글자를 쓰면 그 모든 글자들을 일단 디램에 먼저 저장이 된다고. 디램에 저장이 된다고. 그런데 이 디램은 뭐라고요? 금방 데이터가 날아간다고. 그래서 내가 메모장에 글씨 쓰다가 갑자기 컴퓨터 꺼지면 무슨 일이 생겨요? 글자가 다 날아가 버리죠. 그래서 반드시 뭘 해줘야 돼? 저장 버튼을 눌러줘야 되죠. 그럼 그때 가서 이제 SSD에, 낸드 플래시에 데이터가 저장이 되는 겁니다. 자, 아무튼 이게 메모리 반도체예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이 얘기부터 해볼까? 자, 여러분 전 세계 낸드 플래시를 만들 수 있는 기업이 몇 개가 있습니다. 자, 1등 기업이 누구입니까? 1등 기업이 삼성전. 여러분 1등 잘 모르시겠으면 삼성전자 아니면 TSMC 찍으시면 얼추 50% 확률로 맞아요. 자, 1등 기업이 삼성전자. 2등 기업이 누구입니까? 하이닉스가 지금 2등, 3등 오락가락하죠. 2, 3, 4등이 지금 얼추 비슷해요. 좀 약간 전통적인 답변을 드리자면 2등 기업은 키옥시아. 키옥시아의 다른 이름은, 예전 이름은 도시바 맞습니다. 도시바는 누구? 세계 최초로 낸드 플래시를 개발하고 양산한 기업. 야, 세계 최초로 만들었으니까 지금 2등이라도 하고 있는 거지. 그쵸? 자, 3등 기업은 웨스턴 디지털. 도시바랑 함께 사업을 합니다. 웨스턴 디지털은 원래 하드디스크를 만들던 기업인데, 야, 컴퓨터가 점점 SSD를 쓰기 시작하네. 데이터를 반도체에 저장하기 시작하네. 우리 하드디스크 쓸모 없어지겠네 싶어서 낸드 플래시 사업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4등 기업이 하이닉스라고 하는데, 사실상 하이닉스가 이제 3등, 2등까지 올라오고 있는 수준이죠. 아무튼 하이닉스가 이제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누구? 5등 기업 누구? 미국의 마이크론. 점유율이 10%가 안 됩니다. 꼴등이에요. 가장 꼴등이에요. 존재감이 미미하죠. 그러면 5개 기업이죠. 자, 여러분 5개 기업이면 많은 수입니까? 적은 수입니까? 적은 수. 다른 의견 있으세요? 많은 수. 다른 의견 있으시나요? 전 세계에서 낸드 플래시를 만들 수 있는 기업이 5개밖에 없어요. 지금 중국의 YMTC가 못 들어오고 있습니다. 내수용으로만 비싸게 팔고 있어요. 비싸게. 5개면 분명히 적은 수 맞습니다. 제가 봐도 그랬는데. 근데 다 적은 수이긴 한데 경쟁이 아예 없을 정도로 적은가요? 아니면 조금 치열한 경쟁이 있을 법도 한 수인가요? 치열한 경쟁이 있을 법도 한. 우리나라에 닭고기 육개 가격 있잖아요. 치킨 가격은 맨날 튀어오르는데 닭고기 가격은 10년째 거의 정체거든요. 닭고기 가격이 왜 정체인데? 그럼 맨날 얘기가 똑같아요. 공급 과잉이 10년째 지속되고 있어요. 이 기사가 많이 나와요. 왜 공급 과잉인데? 닭고기 메이저 5개사가 우리나라 과점 체제를 가지고 있는데, 실제로 5개보다 많습니다. 근데 5개사 합산 점유율이 60%가 넘어가는데, 얘네가 공급을 맨날 늘려서 치열한 경쟁을 펼쳐서 서로 치킨 게임, 진짜 치킨 게임을 하고 있어가지고 점유율이, 가격이 못 올라요. 자, 그 정도로 5개면요, 여러분 굉장히 적은 수도 아닐 겁니다. 그래서 무슨 문제가 생겨요? 낸드 플래시는 경쟁이 상대적으로 좀 강도가 있어요. 경쟁이 어느 정도 있어요. 그래서 호황이 오면 무슨 싸움이 벌어질까요? 호황 구간이 오면 무슨 싸움이 벌어질까요? 점유율 싸움. 호황권이면 내가 점유율 먼저 뺏어와야 돼. 점유율 싸움이 벌어져요. 꼴등 마이크론 8% 그렇지. 점유율이 8%. 얘가 8%에서 10% 왔다 갔다 하는데, 나 하이닉스처럼 점유율 20% 되고 싶어. 끌어올리기 위해서 엄청나게 증설을 열심히 해요. 그에 반해서 감산, 이제는 불황이 왔어. 안 좋은 시기가 왔어.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이들 기업이 적극적으로 감산을 할까요? 아니면 미적거릴까요? 조금이라도 더 밀어볼까? 점유율 잃기 싫은데 미적거리게 된다고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낸드 플래시가 아무래도 공급이 상대적으로 많다 보니까 가격을 올리기 쉽지 않은 측면이 있고 가격이 떨어지기 쉬운 측면이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그렇습니다. 상대적으로.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반도체 기업들이 낸드 플래시 사업을 통해서 큰 돈을 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큰 돈을 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경쟁 강도가 어느 정도 있어. 큰 돈을 벌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많이 벌어요. 엄청 벌어요. 근데 상대적으로 다른 디램 같은 녀석보다, 완전 과점의 녀석보다는 수익을 내기가 상대적으로 어렵습니다. 상대적으로. 아시겠죠? 자, 그에 반해서 여러분, 앞에서 보셨던 디램은 세계 1등 기업 누구입니까? 삼성전자, 2위 SK하이닉스, 3위 마이크론. 딱 3개밖에 없습니다. 4등 누구입니까? 4등. 4등 누구예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긴 있어요. 근데 문제가 뭐야? 전 세계에 디램을 만드는 기업이 200개가 넘어요. 엄청 많습니다. 그런데 이미 앞선 3사, 삼성하이닉스, 마이크론 3사만 해도 점유율이 95%가 넘어갑니다. 고사양 디램은 이 3개밖에 못 만들고 나머지는 저사양이나 맞춤형 디램 만드는 기업들이에요. 대표적으로 4위 기업 대만에 나냐가 있어요. 아무튼 간에 완전 과점이에요. 그럼 여러분, 이게 말이 과점이지 거의 독점에 가까울 거야, 아니면 경쟁이 치열할까요? 요즘 HBM 치열하던데요, 소리님? 경쟁이 치열할까요, 아니면 거의 독점에 가까울까요? 거의 독점에 가깝습니다. 거의 뭐 두 글자로 단합에 가까워. 결과적으로 보면 여러분, 디램 가지고 소송내는 거 본 적 있어요? 삼성이 하이닉스한테 디램 특허 침해했다고 소송 거는 거 본 적 있습니까? 마이크론한테 소송 거는 거 본 적 있습니까? 디램은요, 안 그래요. 워낙 3사가 공고한 과점 체제이고 기술도 다 상향 평준화돼서 누구 따라오지도 못하는 상황이고, 그리고 서로 이직해. 서로 금지 조약이 있거든요. 삼성단이다 하이닉스 못 가고 마이크론 못 가요. 근데 나 퇴직해. 1년 뒤에 보면 가 있어. 어느 순간 기술이 계속해서 서로 돌고 돌아. 걔가 걔고 걔가 걔야. 이번에 마이크론이 뭐 했어요? 삼성전자 인력 400명을 한 번에 빼갔죠. 그리고 삼성은 또 하이닉스 인력 다 빼가고, 하이닉스는 또 옛날부터 인력 다 빼가고, 돌고 돌아. 기술이 비슷해. 그래서 크로스 라이센스라 그래서 서로 그냥 암묵적으로 입 다물고 그냥 기술 공유하듯이 써요. 그냥 베껴도 뭐라고 안 한다고. 제가 나도 베낄 거니까. 그래서 어떻습니까? 3사 과점인데 이게 거의 단합에 가까워. 그럼 여러분, 자, 물황이 와요. 디램 가격이 이제 디램이 점점 안 팔릴 것 같아. 그러면 3사가 바로 뭘 공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가? 공격적으로 감산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감산을. 아니 근데 호도리님, 아무리 봐도 디램 감산 기사 안 나오던데요? 자, 여러분, 반도체는 감산할 수 있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말 그대로 생산 설비를 꺼버리는 거죠. 근데 생산 설비를 끄는 감산은 거의 안 해요. 거의 미친 짓이 아니고서야 안 해요. 보통은 어떻게 하는가? 그래서 말씀드리겠지만 반도체는 시간이 지나면 무조건 공장에서 생산량이 줄어드는 구조를 갖습니다. 기술이 발전하면 무조건 생산량이 줄어들어요. 왜? 공정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가만히 냅둬. 증설을 안 해요. 증설을 안 하면 알아서 생산량이 줄어요. 그리고 또 이렇게 해요. 야, 우리 디램 라인이 있는데 요거 이제 너무 구형 라인이라서 업그레이드를 해야 돼요. 갑자기 업그레이드를 막 시작해요. 팹 업그레이드 시작해. 이걸 감산이라고 부르지 않거든요. 팹 업그레이드 하면 그 공장이 서 있겠어요? 중지되겠어요? 중단되겠죠? 그리고 가끔씩은 이런 업그레이드도 해요. 우리 이제 디램이 너무 낡아서 디램을 업그레이드 못해요. 그래서 비메모리 라인으로, CIS 라인으로, 아니면 낸드 라인으로 전환할게요. 저 라인 전환을 하거든요. 그럼 전 세계에 있는 지구상에 있는 반도체 공장 하나가 없어지는 효과가 나타나요. 감산이 팍팍팍 이루어지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디램은요, 딱 얼추 1년만 지나면, 감산 얘기 나오고 얼추 1년만 지나면 알아서 공급이 부족해져요. 알아서. 왜? 전방 수요는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알아서 공급이 부족해져요. 최소한 공급 부족까지는 안 가도 수요 공급이 얼추 일치까지는 가요. 여러분, 디램은요, 이런 특징을 가져요. 공급이 1%만 부족해도 가격이 2배 튀어요. 공급이 1%만 많아도 가격이 폭락해요. 아시겠죠? 그 공급 제어가 굉장히 쉬운 수준에서 일어나요. 그래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디램은 재미있는 특징이, 디램 가격이 호황이 왔어. 디램 가격이 튀었어요. 튀었는데 이젠 다시 불황이 왔어. 가격이 막 떨어져요. 안 팔려. 그러면 감산이란 녀석 덕분에, 3사 과점이란 특징 덕분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디램 가격이 고점 대비 절반 정도 빠지면, 50% 정도 빠지면 얼추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개미 제외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는 디램 슬슬 저점 오간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저점 오간다. 그럼 여러분, 디램이 고점 대비 50% 빠지면 이제 디램 가격 어떻게 돼요? 반등해요? 아니면 알 수 없어요? 무조건 반등하는 건 아니에요. 고점 대비 50% 빠질 수도 있고, 이번에는 조금 더 불황이 깊게 가서 60% 빠질 수도 있고, 이번에는 40% 빠질 수도 있고, 얼추 50% 언저리 이 부분에서 가격이 저점을 형성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는 뭘 하면 될까요? 디램 가격이 고점에서 50%좀 빠졌어. 그럼 뭘 하면 될까요? 내일 삼성 하이닉스 풀매수 들어가요? 레버리지 끌어가요? 그건 아니고, 이제부터 분할 매수를 시작하자.
왜? 왜 풀매수 안 들어가? 아니 50% 빠졌는데 10%더 빠질 수도 있잖아. 이번에는 불황이 기기 가서 10%더 빠질 수도 있잖아. 그걸 우리가 미리 예측할 수가 없다고. 그래서 지금부터 분할 매수 얼추 한 내가 6개월에서 10개월 정도 분할 매수 들어가겠다는 생각으로 계속 매수만 하고 있다 보면 어느새 알아서 디램 가격이 저점을 형성해요. 그러다가 이제 슬슬 반등에 대한 기대감이 나오면 주가는 알아서 튀는 거예요. 먼저 튀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걸 직접 보여드리고 싶어요. 뒤에서 말씀드릴게요. 자, 그래서 어떻습니까? 무슨 말 하고 싶냐면 우리가 디램이 정확하게 고점 대비 60% 빠질 거다, 50% 빠질 거다라고 정확하게 예측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대략적으로 50% 빠지면 이젠 저점이 와가는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 있고 거기에 맞춰서 전략을 만드는 게 중요해요. 제가 3년 전에, 2년 전이었냐, 3년 전이었냐, 아무튼 간에 3프로TV에 나와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지금 디램 가격이 50% 고점 대비 50% 빠졌기 때문에 이제 매수 관점으로 대응해야 됩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하필 재수없게 이번에는 디램 가격이 60% 빠져버린 거예요. 3개월 더 빠졌어. 그 3개월 동안 악플을 고질나게 먹었던, 그래갖고 제가 울분이 찰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놀랍게도 제가 이 똑같은 이슈가 2019년에도 있었어요. 2019년에도 블로그에 그런 말 쓴 적 있거든요. 삼성전자 어쩌고저쩌고 하시기, 디램 가격 저쩌고 하시기. 그때는 다행스럽게도 악플이 아니라 무관심이었어. 무관심. 삼성전자 지금부터 사 모아야 된다, 계속 분할매수 해야 된다라는 뉘앙스의 글을 올렸는데 아예 댓글이 한 개도 없는 거, 얼마나 차라리 악플이 더 낫더라고요. 그래서 감사하게도 그 글을 가치처연구소라는 카페에 옮겨서 공유를 했는데 카페에서 다행스럽게도 딱 한 분이 관심을 가져주셨어요. 댓글이 남은 거죠. 참네, 지금은 삼전 살 때 아닌 것 같습니다. 벌써부터 사면 물립니다. 이런 식으로 댓글을 다니시다가 머리가. 그래서 내가 다음번 사이클 때는 보여주겠다. 내가 몸소 보여주겠다. 유의미한 금액으로 삼성전자를 저점, 거의 최저점에서 분할 매수하면 무조건 내 평단가가 제일 낮다는 걸 몸소 보여주겠다 해서 이번 사이클 때, 즉 작년이죠? 작년 맞나요? 재작년인가? 작년이죠, 그쵸? 그래서 삼성전자의 실적 보여드릴게요. 이 최저점이 형성될 수 있는 그 구간이 정확히 언제인지는 알 수 없지만 대략적으로 앞뒤 몇 개월 나눠서 몇 개월 정도 3전 분할 매수, 차은대값 분할 매수 했어요. 3전 살 생각 1도 없어요, 저. 3전 투자 절대 안 해요, 저는. 뭐 하려 그거 투자해? 소부장 투자하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의미한 금액 투자해서 내가 보여주고 싶었던 거죠. 야, 유튜브에서 댓글이 너무 많이 달려. 3전 지금 살 때입니다라고 얘기하면요, 사고 말해 이 새끼야. 맨날 그래. 그럼 사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저 새끼 지가 산 거 종목판이라고 얘기해. 어쩌라고 나보고 장단을 맞출 수가 없어서 보여주면 되겠지 싶어서 지금 현재 3전의 평단가가 57 몇몇몇, 수익률이 지금 50 몇 프로. 아시겠죠? 그게 어떻게 가능한지 보여드릴게요. 자, 일단 이것부터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메모리 반도체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중요한 게 무엇인가 하면 여러분, 절대로 맨날 팔리잖아요. 맨날 똑같이 팔리잖아요. 특정한 시점에 몰아서 팔립니다. 여러분, 디램, 낸드 플래시는요, 중요한 게 무엇인가 하면 함께 쓰여요. 여러분, 잘 생각해보세요. 낸드 플래시, 디램이 왜 필요하다고요? 낸드는 연구 주장해야 되니까. 그리고 디램은 왜 필요하다고? 낸드가 늘 터졌으니까 어쩔 수 없이 끼어 들어가야 돼. 낸드랑 디램은 반드시 함께 쓰여요. 함께 팔린다고. 함께 팔려. 스마트폰에도 낸드가 들어가고 디램이 들어가. 서버에도 낸드가 들어가고 디램이 들어가고, 우리 컴퓨터에도 디램이 들어가고 낸드가 들어가. 같이 쓰여요. 그럼 여러분, 잘 생각해보세요. 디램이 점점 많이 팔린다는 뜻은 앞으로 모두 많이 팔릴 것이다? 낸드도 반대로 낸드가 먼저 팔린다, 점점 많이 팔린다는 뜻은 앞으로 누구도 디램도 따라갈 것이다. 오케이? 아시겠죠? 다만 메모리 사이클 때마다 누가 먼저 팔릴지는 조금씩 다릅니다. 아무튼 간에 두 제품은 함께 특정한 시기에 몰아서 팔려요. 몰아서. 그래서 메모리 반도체는 큼직한 사이클이 오르락 내리락 사이클이 나타납니다. 자,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가 주식 투자할 때 이거 지금 반도체 얘기가 아니에요. 제가 맨날 반도체 얘기하니까 이게 한계가 있어, 강의가.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기업 분석 강의, 종목 선정 강의 다 끌어서 일부 설명드리는데, 자, 보실게요. 지금 그래프처럼 꾸준히 성장하는 기업은요, 성장하지 않습니까? 성장주라고 부르죠. 개반해서 오르락 내리락을 반복하는 기업은 사이클이라고 부르죠.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게 무엇인가 하면 오늘 반도체 산업 강의 들으시기 이전에 성장주 투자할 때랑 사이클주 투자할 때는 반드시 뭐가 달라야 하는가? 내가 종목을 골라낼 때 기준, 실적을 바라보는 기준이나 밸류에이션 기준이나 뭐 재무 기준이나 이런 것들, 현금 흐름 기준이나, 두 번째는 분석하는 방법, 포인트, 핵심 포인트. 사이클을 분석할 때 포인트가 완전 다르고요. 요거 분석할 때 포인트가 완전 달라요. 그리고 각각 기업의 밸류에이션 당연히 다르고요. 적정 밸류에이션이 레벨이 더 아예 달라요. 사이클은 곧 떨어질 것만 생각하기 때문에 밸류가 높을 수가 없어요. 절대로 삼성전자가 TSMC나 애플보다 밸류가 높을 수가 없어요. 사이클이 워낙 크니까.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보유 기간, 적정 보유 기간 및 매수 매도 시점, 이게 완전히 달라집니다. 둘이 완전히 달라져요. 제가 요걸 기업 분석 강에서 15시간 이상, 종목 선정강에서 15시간 말씀드리거든요. 요 내용을 오늘 처음 들으셨다면 지금 어쩌면 반도체를 몰라서 반도체 주식에 못 사는 게 아니라 그냥 투자를 모르는 걸 수도 있어요. 조금 말씀드리기 조심스럽긴 한데 꼭 이해하셔야 돼요. 요거를 꼭 제 강의에서 들으실 필요 전혀 없고요. 오늘 내가 이 내용을 처음 들었다 하신다면 바로 끝나고 서점 가셔서 투자 원론책들, 피터 렌치 책, 무슨 뭐 유명한 투자자의 책 몇 권과 그 다음에 재무회계에서 좀 유명한 책 몇 권 고르셔서 한 총합 10권 정도 사셔서 쫙 읽어보세요. 다 읽으셔도 되니까. 그게 제일 중요해. 자, 아무튼 중요한 게 무엇인가? 반도체는 사이클이라고, 사이클. 자, 그런데 앞에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사이클 중에서도 규칙성이 매우 강한 사이클, 강한 사이클이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다른 사이클 산업보다 투자가 쉬워져요. 그 특징이 뭐가 있는데 요거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자, 굉장히 재밌는 게 무엇인가? 자, 반도체는 특정한 시기에 몰아서 팔린다고. 그리고 삼성전자의 실적, 오르락 내리락 실적은요, 메모리 반도체에서 결정돼요. 여러분, 반도체는 메모리 반도체뿐만 아니라 어떤 반도체든지 반드시 특정한 시기에 몰아서 팔려요. 그런데 특히 메모리 반도체라는 녀석은요, 디램 낸드 플래시는요, 가격도 함께 변해. 가격도. 그래서 잘 팔릴 때 판매량도 늘지만 가격도 2배씩 튀어요. 안 팔릴 때 판매량도 줄지만 가격도 막 반토막씩 나요. 그래서 기업들의 실적이 훨씬 더 큰 폭으로 사이클을 그려요. 중요한 게 뭐라고? 특정한 시기에 몰아서 팔려, 특정한 시기에 몰아서 팔릴 거야. 아시겠죠? 자, 그럼 여러분, 우리가 특정한 시기에 몰아서 팔릴 거라고 생각하면 자꾸만 나 그럼 요때 사서 요때 매수해서 요때 매도하면 되겠네. 요때 사서 요때 매도하면 되겠네. 절대 주식 저렇게 만만하지 않죠? 만만하지 않아요. 잘 생각해보세요. 반도체가 특정한 시기에 몰아서 팔린다라는 뜻은 반대로 얘기해서 특정한 시기에 몰아서 안 팔린다랑 정확히 똑같습니다. 그럼 여러분, 자꾸만 무슨 생각을 하게 되냐? 야, 왜 많은 투자자들이 여전히 삼성전자 구조를 기다리고 있을까? 지금 3.84층까지 돌파했는데 여전히 구조대를 외치는 이 수요가 좀 많이 있다고 하거든요. 놀랍게도 매번 이 사이클이 오면 주가도 오르락 내리락 해요. 정말 놀랍게도 여러분, 집에 가서 통계치 한번 쭉 내보시면 가장 상단 15% 요 영역에 개인 투자자들의 90%가 매수해요. 90%가. 놀라운 거 아니야, 이 정도면? 그러면 내가 여기서 안 사기만 해도 상위 10%예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어디 가서 상위 10%라는 게 쉽지가 않아. 회사에서 고가도 그렇고 대학 들어갈 때도 어때요? 인서울 대학 들어가는 게 뭐 만만한가? 쉽지가 않아. 근데 여러분, 주식 투자에서 특히 3전 매수에 있어서는 여기서 안 사기만 하면 상위 10%야.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인생이야. 그쵸? 자, 왜 그럴까? 도대체 왜 많은 이들이 88층, 87층 고점에서 매수했을까요? 보통은 뭐 보고 매수하냐? 일단 회사에서 밥만 먹으면 다 삼전 얘기해. 그러니까 매수하는 것도 있겠지만 삼전 역대 최대 실적, 역대 최대 호황, 디램 최대 가격 급등, 앞으로 2배 상승할 것, 호황 지속될 것, 지금 같으면 HBM 계속해서 전방 인공지능 시장의 성장으로 폭증할 것, 이런 기사가 계속 나오잖아요. 그런 기사가 나올 땐 잘 안 믿다가 주가까지 한번 올라주면 이제 주가가 생각보다 올랐어. 초점 대비 한 2배쯤 올라주면 진짜구나. 믿음이 생기면서 풀 매수 들어가는 거예요. 풀 매수 들어가는 거예요. 이때 개인 투자자들의 90%가 매수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90%가 그냥 매수만 하는 게 아니라 전재산 끌어서 매수한다니까? 레버리지까지 끌어와서 매수해요. 그러니까 90%가 가능한 거죠. 아무튼 간에 중요한 게 무엇인가 여러분, 절대로 삼전 많이 투자해본 사람, 반도체 섹터 많이 투자해본 사람, 기관계, 외국인계, 큰 손들은 무조건 이렇게 생각해요. 야, 호황이 온다고? 호황이 와? 디램 가격이 올라? 계속해서 급등해? 저점 대비 많이 올랐어?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실적이 이미 저점 대비 하나, 둘, 셋, 넷, 꽤 몇 분기 연속 증가했네? 보자마자 바로 뭐라고 생각하느냐? 뭐 인공지능 시장에 뭐 수요가 어쩌고 저쩌? HBM이 뭐 어쩌고 저쩌? 앞으로 인공지능 덕분에 메모리 사이클 더 길어질까 어쩌고 저쩌? 그런 거 1도 관심 없어요. 뭐라고 생각해? 야, 정확히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호황이 시작됐으면 머지않아서, 그게 정확히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머지않아서 하락이 오겠구나 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머지않아서 하락이 오겠구나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호황 이야기가 들리기 시작하면 보통 이제 외국인들부터 기관들은 매도를 시작한다는 거예요. 매도를. 그거를 개미들이 다 주워 먹으니까 90%가 매수하게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럼 여러분 잘 생각해보세요. 계속해서 매도 물량이 나오면 무슨 일이 생기는가? 주가는 무조건 실적을 선반영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굉장히 재밌게도 전 세계에 있는 많은 반도체 기업들은 메모리 반도체도 그래, 비메모리 반도체도 그래, 얼추 실적을 9개월에서 12개월, 정확히 3전은 11.2개월 선반영합니다. 9개월에서 12개월 정도를 선반영합니다.
놀랍게도 결과적으로 외국인 기관이 먼저 매도하기 시작해 하면 얼추 주가가 이때부터 이제 고점을 찍고 꺾이기 시작하는데 결과적으로 보통 실적의 하락을 1년 앞서간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럼 여러분 우리가 투자할 때 사상 최대 실적 계속해서 실적이 갱신하고 있어요. 영업이익 최대치예요. 20조 30조 돌파하고 있어요. 그 기사를 보고 사면 어떻게 될까요? 빨리 산 거야 아니면 늦게 산 거예요? 너무 늦게 산 거겠죠? 너무 늦게 산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실적이 연속으로 한 4-5분기 증가했다 이런 얘기가 나올 때는 피해야 될 영역. 이번에는 호돌이님 인공지능 덕분에 사이클이 길게 가지 않을까요? 이번엔 다르다가 제일 위험한 거예요. 주식 시장에서 아파트 시장에도 마찬가지예요. 2021년에 유튜브 부동산 유튜버들이 하나같이 그랬어요. 이제 유튜브가 발달해서 아파트 시장의 사이클이 달라질 것이다. 이번엔 다르다라고 얘기할 때 2030 역금이 끝났다니까. 노도강 다 몰려가지고 끝났다니까요 그때. 자, 아무튼 간에 자 아시겠죠? 일단 내가 요 시점 되면 실적이 몇 분기 증가하는 그 시기가 되면 내가 조금 더 갈 수 있지 않을까? 나 좀 더 먹고 싶은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런데 최소한 추가 매수는 하지 말아야 돼요. 내가 보유하고 있는 물량을 조금 더 가져갈 수는 있겠지만 추가 매수는 하지 말아야 돼. 추가 매수를 하면 자꾸만 더 집착하게 돼요. 자, 반대로 그럼 여러분 삼전 하이닉스 매수는 언제 해야 될까요? 언제 하면 될까요? 굉장히 놀랍게 여러분 앞에서 뭐라고 했어요? 주가가 얼마나 선반영한다고? 1년 정도 선반영한다고 했죠? 그럼 결과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놀라운 게 여러분 메모리 반도체 사이클은 놀랍게도 굉장히 하락 사이클이 짧습니다. 하락 사이클이 굉장히 짧아요. 1년 반 기껏해 1년에서 1년 반이면 끝나요. 이거 무엇일까? 앞에서 뭐라 그랬어요? 디램 가격이 고점 대비 50% 정도 떨어지면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한다고? 이제 완전 과점 시장이니까 저점 왔다라고 생각한다고. 디램 가격에 하방이 생기고 이미 공급은 수요와 동일한 수준이 되고 슬슬 공급 부족에 대한 기대감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고작 1년 만에 고점에서 가격이 폭락해. 디램 가격이 엄청난 속도로 폭락하는데 몇 개월밖에 안 걸려요. 몇 개월밖에 안 걸린다고. 그러니까 어때요? 기업의 실적 하락이 생각보다 오래 못 가요. 기껏해 1년 반이야. 그럼 여러분 결과적으로 봤을 때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언제부터 사람들은 반등을 이야기하기 시작할까? 언제부터 하락이 끝났다고 믿기 시작할까? 언제부터? 자, 요쯤 되면 뭐라고 생각했어요 사람들이? 이제 1년 지나면 저점 만들어지지 않을까? 1년 지나면 하락이 끝나지 않을까 기대를 하기 시작한다고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보통은 외국인 기관 큰손들은 요 시기부터 매수를 본격화합니다. 주가가 굉장히 놀랍게도 요 시기에 최저점을 찍습니다. 가장 바닥을 찍는다고요. 이해가 되시겠어요? 그러면 실적이 하락할 때 더 관심을 가져야겠네. 오히려 더 매수해야겠네.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요 관점으로 접근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요 관점으로. 역발상 투자가 특히 사이클에서 정말 절실하게 중요한데 정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이 똑같은 전략을 사이클 하락 요 시작하니까 그때 매수하자 요 전략을 다른 사이클 산업 가시면 절대 안 막혀요. 화학 산업 가시면 2년 이상 추가로 물릴 수 있고요. 디스플레이 가시면 3년 이상 추가로 물릴 수 있고요. 조선이나 해운을 이 똑같은 전략으로 요때 매수하시면 최장 10년까지 물리실 수 있어요. 난 진짜 장투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 같은 매수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여러분 그래서 실적이 하락하는 시기가 그래서 제가 실제로 요 얘기를 했어요. 조만간 요쯤에 이제 컨센서스가 증권사 컨센서스가 나오잖아요.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역성장이 기대된다. 역성장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런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면 얼추 다음 분기부터 또는 다다음 분기부터 이런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면 주목을 하기 시작해. 이제 매수 타이밍인가? 매수해볼까? 주목을 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래서 개인적으로 요 분기부터 실적이 하락이 시작될 거라고 예측이 되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매수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요거 실적 발표 날 풀매수 들어가요? 아니죠. 하필 재수없게 이번에는 사이클이 하나 더 생길 수도 있죠. 조금 더 길어질 수도 있겠죠. 짧게 끝날 수도 있겠지만 반드시 무슨 관점으로? 분할로. 그래서 전 이렇게 합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죄송합니다. 요 분기부터 실적 하락이 본격화될 것 같다라고 생각하면 요 분기를 시작으로 앞에 3개월, 뒤에 3개월, 총합 6개월 정도 분할 매수하는 겁니다. 저는 그 전략을 써요. 왜? 분할 매수를 무조건 해야 돼. 왜? 내 예상과 다르게 이번 분기 실적 하락이 본격화되지 않을 수도 있고 이번에는 사이클 하락이 조금 더 길어질 수도 있고 한 분기, 두 분기 더 길어질 수도 있고 그 예외를 인정해야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분할 매수 접근하는 겁니다. 그 전략을 똑같은 전략으로 써서 지금 평단가가 57 수익률 50%라고요. 근데 하이닉스 샀어야 돼. 잘못 샀어. 아무튼 간에 하이닉스도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원칙은 똑같아요. 뭐 아시겠죠? 원칙은 똑같아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얘기할게요. 그럼 여러분, 그럼 한 가지 퀴즈를 내볼게요. 다른 반도체 기업은 어떨까요? 다른 반도체 기업은 어떨까요? 이 똑같은 방식으로 똑같은 시점에 매수매도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그게 오늘 강의 핵심 내용입니다. 요게 핵심 첫 번째 내용. 사실 요것만 해도 여러분 강의 절반 내용 끝난 거네요 지금. 벌써? 자, 소부장 설명드리면서 일부 기업들 설명드리면서 얘랑 같을까? 다를까? 걔는 매수매도 타이밍이 언젠데? 그거 고민해 볼 겁니다. 오늘 계속해서 고민해 볼게요. 넘어가겠습니다. 자, 좀 재미있으세요? 매수매도 타이밍 얘기가 나와야 재미있어 하시더라고. 또 다시 이제 반도체 비메모리가 뭐야, CPU가 뭐야 하면 이제 다시 또 주무시고. 이 강의 사이클이 명확하게 있어. 강의 사이클은 확실해. 매수매도 타이밍이라면 상승 사이클이고 아니면 하락 사이클이야. 자, 넘어가겠습니다. 웃자고 한 얘기인데 어느 정도 사실이에요. 자, 메모리 반도체는 크게 뭐가 있다고요? 랜드랑 디램 두 가지가 있다 그랬죠. 자, 다음 비메모리 반도체는 나는 정보를 저장하는 목적이 아니야. 랜드처럼 데이터를 저장해줘, 디램처럼 데이터를 잠깐만 저장해줘. 저장하는 목적이 아니야. 다른 목적이야. 대표적으로 CPU가 있죠. 컴퓨터의 머리. 또 누가 있습니까? 누가 있냐면 AP라는 녀석이 있어요. 우리가 사용하는 스마트폰 안에도 머리가 들어있죠. 그 머리를 AP라고 불러요. AP. 아시겠죠? 그리고 또 누가 있는데 컴퓨터의 머리 친구, CPU 친구에 두고 GPU라는 녀석이 있어요. 컴퓨터를 뜯어보면 CPU라는 머리도 들어있지만 GPU라는 머리도 추가적으로 들어가요. 왜 머리가 두 개나 필요할까? 그 이유가 무엇인가면 CPU랑 GPU랑 서로 약간 성향이 다른 머리예요. CPU는 기다란 수식을 왼쪽부터 차근차근 한 개씩 계산해요. 그런데 GPU는 이 식을 보자마자 야 더럽게 길어, 쌍욕부터 내뱉어. 그래갖고 어떻게 식을 끊어요. 지가 끊어. 그래서 얘 따로따로 계산해요. 머리 안에 뇌가 여러 개 있거든요. 그 수천 개의 뇌들이 각각을 동시에 따로따로 병렬 방식으로 계산해요. 아무튼 작동 방식이 달라 조금은. 그런데 이러한 병렬 방식이 왜 필요한가? 컴퓨터에서 대부분의 작업대는 필요가 없는데 딱 세 가지 작업할 때 필요해요. 첫 번째는 그래픽 처리할 때, 뭐 포토샵, 영상 그래픽 아니면은 뭐 게임 같은 거, 화려한 게임 이런 거 할 때. 두 번째는 코인 채굴할 때. 세 번째는 인공지능에서 학습할 때. 이 세 가지에서 집중적으로 써요, GPU가. 집중적으로. 자, 아무튼 넘어가세요. 자, 그리고 또 누가 있나요? 요즘에 이제 많이 물어보시는 게 GPU는 다 아세요. 제가 설명 안 드려도 뭐 엔비디아 네 글자면 GPU 설명 다 끝나, 그쵸? GPU가 뭔지 몰라도 일단 엔비디아 하면 다 아실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요즘에 나오는 이슈 중 하나가 바로 MPU가 뭐예요? 들으니 많이 물어요. 요즘에 언론사에서도 물어보시고 저기 기관계에서도 물어보시고 요즘에 NPU 기업들이 우리나라에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딜 들어갈 때 많이 연락을 주세요. 호돌이님, 기사에서 보니까 이번에 삼성전자가 아니면 누구누구가 무슨 기업이 NPU를 출시했대요. 근데 그 NPU가 엔비디아 GPU와 비교해서 성능이 더 높대요. 전력 소모는 더 낮대요. 이런 식으로 물어보신다고요. 그럼 호돌이님, 이제 엔비디아 GPU 필요 없는 거 아니에요? 이제 NPU 하나만 있으면 평정하는 거 아니에요? 삼성의 NPU가 엔비디아 GPU보다 성능이 높다 그래요. 그럼 이것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많이 물어보신다고. 근데 여러분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GPU는 생각보다 굉장히 다양한 작업을 처리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상상해보세요. 총싸움 게임을 한다 상상해보세요. 총싸움 게임을 하면 가만히 보면 아래에 뭐가 생기냐면 그림자가 생겨요. 그림자. 내가 게임을 할 때 캐릭터 움직이면 그림자가 따라 움직인다. GPU 칩 내부에는 그림자를 만들어주는 기능이 따로 있어요. 그렇게 굉장히 특화된 아니면 태양빛을 비춰주는 기능 이런 것들이 들어간다고. 포토샵 같은 걸 렌더링 할 때 뭐 건물을 설계하는 그런 프로그램 쓸 때 태양빛이 여기서 비춰 저기서 비춰에 따라서 건물의 그림자가 만들어지고 막 색깔이 달라지고 그거 GPU의 기능이 다 따로따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GPU는 굉장히 다양한 역할을 수행해요. 근데 GPU를 이용해서 인공지능 서버를 굴리고 싶은데 필요가 없는 기능이 너무 많다고. GPU 칩 내? 나 이 기능 안 써. 필요가 없는 기능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기능을 축소해. GPU의 여러 가지 기능 중 한 가지 기능만, 두 가지 기능만 축소해서 인공지능 전용으로 만든 연산 칩이 NPU예요. 그래서 애초에 NPU는 GPU보다 훨씬 더 기능이 단순화된 버전이에요. 단순화된 버전이고 또 한 가지는 GPU가 수행하는 여러 가지 역할 중에서도 특정한 기능에 최적화되어 있어요. 특정한 기능만 집중적으로 수행해요. 집중적으로. 그래서 애초에 GPU보다 훨씬 더 기능이 단순할 뿐만 아니라 NPU라는 녀석의 종류가 다양해요. 이런 기능, 저런 기능, 이런 기능, 저런 기능 각각 다 따로따로 만들어요. 예를 들어서 자동차에서도 인공지능이 필요해요. 인공지능 어디서 필요해요, 여러분? 자동차에서 인공지능 어디서 필요해요? 피곤해하시는 것 같아서 퀴즈 드릴까요? 예, 맞습니다. 자율주행에도 필요하고 또 어디서 필요합니까? 요즘에 이거 그렇죠. 그리고 또 어디 필요합니까? 음악 재생해줘. 자동으로 음악 추천해줘.
인포테인먼트 영역에서도 이제는 인공지능이 늘어나요. 자동차의 인공지능이 여기도 들어가 저기도 들어가 여러 가지가 들어간다고요. 그때마다 MPU를 다 따로따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요 기능용 MPU, 요 기능용 MPU 이해가 되시겠어요? 그럼 MPU 종류는 한 가지일까 여러 가지일까? 엄청나게 여러 가지예요. 개발해서 GPU는 종류가 몇 가지 안 돼요. 엔비디아가 만드는 제품 몇 가지가 안 돼요. 소품종. MPU는 완전 다 품종입니다. 그럼 MPU를 만드는 대표 기업, 우리나라에 리벨리온, 사피온 이런 기업들이 있는데 사피온 상장했어요. 이거 뺄게요. 사피온 상장했습니다. 아무튼 간에 이들 기업의 가장 중요한 경쟁력이 무엇인가? 여러 가지 종류의 MPU를 고루고루 만들어서 여러 고객사에 고루 공급하는 게 가장 핵심입니다. 왜? 애초에 다품종 비즈니스는 한 가지 제품만 만들 때 리스크가 커져요. 애초에 다양한 종류의 제품이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나라에 과자 종류가 많아. 근데 새우깡 하나만 만들면 도태되기 쉽다고. 새우깡도 만들고 치토스도 만들고 이것저것 감자칩도 만들고 다 만들어야 경쟁력을 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품종 비즈니스가 중요한데 안타깝게도 우리나라에 있는 기업들은 아직까지, 그리고 이 MPU 시장은 아직까지 시장의 극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작년부터 본격적으로 성장을 시작한 단계이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2020년대부터 성장을 본격 시작한 단계이기 때문에 제품들의 종류가 다양하지도 않고요. 우리나라 기업들의 또 고객사도 다양하지가 않습니다. 대표적으로 일부 차량용 MPU 중심으로만 아직까지 사업 구조가 만들어져 있고 매출액이 100억 원밖에 안 돼요. 100억 원밖에. 근데 얼마냐 몸값이 1조 밸류, 2조 밸류 막 이래. 그럼 그게 말이 돼? PSR이 100배야. PSR이 100배. 삼성전자가 PSR이 2배거든요. 너무나 비싸죠. 그러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여기 현재 MPU의 모습이다라고 좀 말씀드려볼게요. 자, 다음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잠깐 여러분, 전 세계 반도체 칩의 종류가 몇 가지라고요? 표현하시죠. 기지개 한번 피실까요? 괜찮으세요? 벌써? 자, 반도체 칩의 종류가 엄청나게 많다고요. 그 많은 칩을 소수 기업이 다 만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나뉩니다. 우리는 특정한 종류의 칩을 개발만 할게. 여러 가지 칩을 개발할게. 그러면 우리는 칩을 개발만 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설계만 하는 겁니다. 설계만. 그리고 그러한 설계를 가지고 가서 설계도를 이용해서 제조만 해주는 제조 대행사가 따로 있는 파운드리라고 부르죠. 아시죠? 다. 자, 여러분, 화장품, 집에서 화장품 많이 쓰세요? 못 쓰세요. 저 스킨로션 좀 추천해 주실 분 계세요? 제가 쓰는 거 요즘에 얼굴이 너무 가려갖고 죽겠어요. 바꿔야 되는데, 우리가 쓰는 화장품 브랜드가 많잖아요. 여러 가지 종류의 화장품을 쓰는데 다 제조사가 다른 것 같아요. 근데 막상 보면, 뒤를 딱 돌려보면 브랜드는 다 다른데 제조사는 거의 다 비슷해요. 누구? 한국콜마, LG생활건강, 아모레퍼시픽 몇 가지 안 돼요. 소수기업이 다 여러 가지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소수기업이 여러 가지 칩들을 다 만들어주는 거예요. 얘도 만들고 쟤도 만들고 쟤도. 팹리스는 전 세계 6,000개가 넘는데 파운드리 몇 개 안 되거든요. 아시겠죠? 이런 구조를 가져요. 자, 근데 여러분, 팹리스는 칩을 설계하는 기업이라고. 그럼 여러분, 새로운 칩을 한번 개발해. 우리 한번 머리 모아보자. 호돌이 반도체 한번 개발해볼게요. 새로운 반도체 MPU 한번 개발해볼까? 그럼 여러분, 새로운 칩을 어떻게 설계하기 시작할까요? 보통 많은 분들께서는 건축물 설계를 떠올리세요. 커다란 흰색 백지장이 있고 거기다가 이제 줄 좌대어 가면서 쭉쭉쭉 긋고 뭐 그려가면서 반도체 칩을 설계하겠지라고 상상하신다고. 근데 실제로 반도체는 그렇게 설계 못해요. 너무 복잡해. 인간적으로 이건 너무 복잡해. 그래서 반도체는 이렇게 나뉩니다. 팹리스 기업은요, 칩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설계하는 게 아닙니다. 다 설계하는 게 아니고요. 자, 처음 부분 설계하는 기업 따로 있고 중간 부분 설계하는 기업 따로 있고, 팹리스는 주로 요 기업들이 설계한 거 끌어와 끄집어와 부분 설계도 조각들, 작은 조각들을 끌어모아 그리고 그러한 조각들을 점점 합쳐가면서 퍼즐 맞추듯이 점점 더 큰 퍼즐로 맞춰가면서 최종적으로 설계도를 완성해 나가는 겁니다. 완성해 나가는 거예요. 자, 이때 가장 작은 수준의 설계도 조각을 가장 쉽게 설명하면 아키텍처라고 부릅니다. 아주 정확한 정의는 아닌데 대략적으로, 자, 아키텍처는 여러분, 설계도 중에서도 가장 작은 설계도 조각입니다. 가장 작은 설계도 조각이에요. 그럼 팹리스 기업들은 아키텍처를 가져와 여러 가지 아키텍처 설계도를, 가장 기초 설계도를 쭉쭉쭉 가지고 와서 점점 더 큰 설계도로 만들어 나가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설계도를 짠하고 완성시키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있어. 반도체가 너무 복잡해지다 보니까 어떤 기업은요, 이러한 사업을 하게 돼요. 팹리스 기업들이 작은 설계도 아키텍처를 가지고 와서 끌어모아서 큰 설계도를 만들어 나가는 것조차 버거워. 그래서 어떤 겹이 생기냐? 우리는요, 작은 설계도 조각을 끄집어와서 완성된 칩을 설계하는 게 아니고요. 또 작은 조각들을 막 끌어모아서 적당히 큰 설계도를, 부분 설계도를 완성합니다. 또 적당히 큰 부분 설계도를 완성합니다. 저 무슨 말하고 싶냐?
처음부터 끝까지 다 설계한 게 아니라 처음부터 일부 영역, 요 아키텍처가 설계를 해야 설계 조각들을 우리가 끄집어. 그래서 어디까지? 여기까지만 딱 설계하는 기업들도 있어요. 그러면 일부 팹리스 기업들은, 어떤 팹리스 기업들은 요거 가지고 와, 끄집어 와. 작은 조각들 가지고 와, 큰 조각들 가지고 와, 끄집어 와서 최종적으로 설계를 마치게 된다는 거예요. 자, 이처럼 중간 설계도를 그리는 대표적인 기업이 칩셋 미디어입니다. 칩셋 미디어. 이 외에도 뭐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나 퀄리타스 반도체 몇 가지가 있는데 개인적으로 상장한 지 3년 이내 기업은 아예 쳐다보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쳐다보지 마세요라고 말씀드리고 싶어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소개되지 않고요. 칩셋 미디어는요, 바로 이처럼 부분 설계도를 아키텍처는 가장 작은 설계 조각이고, 이 칩셋 미디어는 그것보다는 큰 부분 설계도를 그리는 기업입니다. 그럼 여러분, 칩셋 미디어 이제 주식할 수 있으세요? 주식 살 수 있으세요? 부분 설계도 그리는 기업이래. 그럼 언제 사면 될까요? 뭐 내일 사면 돼요? 아니겠죠? 자, 중요한 게 무엇인가 하면 바로 이거예요. 자, 그럼 칩셋 미디어는 여러 가지 부분 설계도를 그려요. 그럼 다른 팹리스 기업들이 칩셋 미디어의 부분 설계 조각들을 사가서 완성된 설계도를 완성시킨다고. 그러면 칩셋 미디어는 부분 설계도 그거 무슨 설계도인데? 어디에 쓰이는 건데? 그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자, 칩셋 미디어는 바로 영상 처리, 이미지 처리, 그와 관련된 기능을 집중적으로 설계해주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컴퓨터 스마트폰에 사진 찍고 이 갤러리에 들어가시면 사진 영상을 쭉 보여주잖아요. 그러면 스마트폰 내부의 CPU 어딘가에 영상 이미지를 처리할 수 있는 기능이 필요해요. 영상 보여주고 이미지 보여주는 그 기능을 구현을 해놔야 된다고. 그거를 CPU 내 설계를 해야 된다고. 근데 CPU 기업이 이걸 다 설계하는 게 아니라, 야, 우리는 그 이미지 처리 그거 우리가 직접 설계 안 할래. 그냥 칩셋 미디어가 설계해놓은 설계도를 사오자. 그거 가지고 오자. 끼워 넣자. 이런 식으로 만드는 거예요. 즉 무슨 말하고 싶냐? 건물 설계를 해 1층부터 100층까지 빌딩을 설계하는데, 야, 우리가 화장실은 설계하지 말자. 왜? 칩셋 미디어가 화장실 설계 다 해놨어. 그럼 우리는 그 화장실 설계도 그냥 돈 주고 사오자. 이렇게 부분 설계도를 그린다라는 겁니다. 이거 되시겠습니까? 자, 그럼 여러분 여기서 퀴즈 하나 내볼게요. 그럼 칩셋 미디어는 앞으로 성장할까요, 안 할까요? 영상 이미지 처리 무언가 수요가 증가하고, 영상 처리 이미지 처리해주는 반도체가 앞으로 수요가 점점 늘어나야 칩셋 미디어의 수요가 계속 늘어날 수 있을 거예요. 세계 2위 이미지 처리 분야에서 세계 2위 기업이거든요. 부분 설계도 시장에서. 그러면 앞으로 영상 이미지 처리 시장이 증가할까요? 아니면 감소할까요? 아니면 정체일까요? 여러분 생각은 어떨 것 같으세요? 약간 나뉘는 것 같은데? 잘못 들은 건가요? 자, 다시 한번 하나 둘 셋. 증가라고 보통 말씀하세요. 왜 증가하죠? 이유가 뭐예요? 맞습니다. 자율주행하면 이미지 처리 계속 더 많이 해야 돼. 사진을 끊임없이 찍어. 그거 계속 이미지 처리해야 돼.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CCTV, 로봇 다 왔습니다. 정말 다 왔습니다. 실제로 거기 CCTV 공급하고 어디 있어요? CCTV 시장 있다니까요. 셋톱박스도 있고. 그리고 또 누구? 요즘에 서버. 왜 여러분? 챗GPT 써보셨죠? 대화 나누죠, 챗GPT랑 우리랑. 근데 요즘에는 무슨 인공지능 서비스? 이제는 그림 다 그려준대. 그림 그려주는 인공지능 늘어나요. 그러면은 서버 어딘가에 그림을 그려주는 그 기능을 수행하는 CPU, GPU가 있는데 그 녀석들이 이미지 처리가 훨씬 더 중요해지는 거라고. 거기에 더해서 구글이나 아마존 같은 기업들이 직접 자체 CPU, 자체 GPU를 막 설계해요. 우리도 CPU 사업할래? 우리가 필요한 거 직접 만들래? 그럼 영상 처리하는 기능 어떻게 할 거야? 우리가 못해. 그럼 어떻게 칩셋 미디 거 사와? 실제로 구글, 아마존 이런 기업에도 계속 공급 확대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어떻습니까? 장기적으로 성장하는 건 맞아. 그럼 여러분 더 중요한 얘기 해볼게요. 그럼 영상 이미지 처리 시장이 장기적으로 우상향 갈 것 같은데 느낌상, 그럼 주가도 맨날 오를까? 주가도 맨날 우상향 할까요? 내일 풀매수 들어가면 되겠네. 앞으로 우상향 성장하니까. 그쵸? 그럼 될까요, 안 될까요? 절대 안 돼요, 여러분. 앞으로 장기 우상향 가지만 반드시 주가는 더 올랐다 떨어졌다 더 올랐다 떨어졌다를 무조건 반복해. 무조건 반복해요. 그럼 여기서 퀴즈 하나 내볼게요, 여러분. 칩셋 미디어 3년 뒤 매출액 얼마예요? 3년 뒤 매출액 얼마예요? 이거 못 맞추면 집에 못 가. 그럼 우리 평생 집에 못 가요. 왜? 애초에 맞출 수가 없어. 그럼 우리는 일단 장기적으로는 우상향 갈 거라는 그 믿음을 갖는 게 중요해. 어차피 실적 수정은 불가능해. 3년 뒤 실적을 어떻게 알아? 고객사가 몇 개가 될지 어떻게 알아, 그걸. 중요한 건 무엇이다? 더 중요한 건 상대적으로 기업의 실적에 비해서, 과거 히스토리컬한 어떤 실적에 비해서 주가가 오를 때가 있고 내려올 때가 있고, 오를 때가 있고 아래에 있을 때가 있고, 위에 있을 때가 있고 아래에 있을 때가 있는데, 아래에 있는지 파악하는 게 1차로 중요하고요. 적당히 아래에 왔다고 생각할 때 내가 분할로 매수하다 보면 어느새 다시 반등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적당한 분할 매수가 중요해요. 얘가 주가가 어디까지 내려갈지 절대 알 수 없어요. 절대 예측이 안 된다고.
아시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이유에서 반드시 주가는 하락할 때가 생깁니다. 그 이유가 뭐야? 이유가 그때그때마다 달라요. 예를 들어서 이미지 처리하는 서버 시장이 갑자기 둔화될 수도 있고요. 자동차 시장이 지금처럼 갑자기 둔화돼갖고 전기차 가격이 뚝뚝 떨어질 수도 있고요. 예상치 못한 상황이 펼쳐진다고. 그런 상황이 펼쳐져서 실적이 조금이라도 안 좋을 것 같으면 주가는 쭉 떨어지는 거예요. 그럼 나는 그때부터 관심을 갖는 거지. 왜?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앞으로 다시 이미지 영상 처리 시장은 평균적으로는 우상향 갈 건데 그 와중에 잠깐 정체했다 오르락했다 정체했다 오르락했다 가는 거잖아. 그럼 주가는 요거 따라서 이렇게 가는 거잖아. 이해가 되시겠죠? 요 관점으로 접근하시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칩셋 미디어의 기술이 칩셋 미디어가 파는 이 설계도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고 얘가 다른 경쟁사에 비해서 특허가 얼마나 정확하게 뭐가 다르고 그런 거 분석하는 거 아무 의미 없고요. 내가 주가가 오른 상황에서 얼마나 더 오를 수 있을까 이거 예측하는 거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려볼게요. 그러면 지금 말씀드린 이 기업은요, 앞에서 말씀드린 삼성전자의 매도 타입인가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르겠죠? 얘는 무언가 영상 이미지 처리 시장, 그 영역에서 시장의 움직임과 관련이 있지, 메모리 반도체와는 관련이 없을 거예요. 아시겠죠? 일단 요 얘기하고 일단 패스해볼게요. 이런 얘기를 몇 가지를 기업들을 더 설명드리면 얼추 여러분도 그림이 그려지실 거라고. 내가 투자를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요 기업을 요때쯤부터 보기 시작하면 되겠구나. 느낌이 오실 거라고. 아시겠죠?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자, 넘어갈게요. 자, 다음 넘어가서 요까지 하고 쉴 건데요. 요 아직 쉴 시간 아닌가? 오늘 왜 이렇게 시간이 지금 빨리 지나가지? 인터스텔라 같은데? 지금 약간? 어쩔 수 없다. 자, 여러분 문제가 있습니다. 팹리스가 칩을 설계하면 파운드리한테 제조를 맡기죠. 자, 문제가 뭐 있어? 얘가 설계도를 딱 건네줍니다. 우리가 설계도 가지고 와서 여기 칩 막 그렇게 그림이 그려져서 칩 이렇게 생겼어. 그럼 얘가 이제 그거 가지고 제조를 하려고 보니까 야, 이거 갖고 우리 못 만들어. 절대 못 만들어. 왜? 설계도가 너무 기초적인 수준이야. 우리가 칩을 제조할 수 없는 수준이야. 우리 공사 현장 지나가다 보면 건축물 설계도 말고 조감도 그려져 있죠. 조감도. 건물 완성하면 대략 이렇게 생겼어. 이런 거 조감도 그려져 있잖아요. 얘네는 딱 조감도 그리는 수준이에요. 그럼 뭐가 필요해? 요거 다시 재설계해. 제조용 설계도로 다시 재설계해. 그리고 파운드리가 이걸 가져가서 제조를 해야 돼요. 자, 그럼 여러분, 재설계가 필요해. 칩을 재설계해야 된다고. 설계도를 다시 만들어야 된다고. 제조용으로. 그거 누가 할까요? 팹리스가 할까요? 파운드리가 할까요? 누가 할까요? 자, 일단 팹리스는 거의 웬만하면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왜? 인력이 부족해. 우리는 새로운 칩 개발하는데 전력을 쏟아야 돼. 자, 그래서 어떻습니까? 바로 누가? 파운드리가 수행해 줍니다. 야, 우리가 다시 그려줄게. 오케이? 근데 문제가 있어. 여기서 문제가 생겨. 파운드리가 고객이 1개, 2개일 땐 다시 그려주겠는데 고객이 100개, 200개 늘어나기 시작하니까 다 못 그려주겠는 거예요. 고객이 너무 많아. 우리한테 칩 다시 그려달라고 지금 이 설계도가 너무 많이 들어와. 몇천 개 해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파운드리는 이렇게 합니다. 야, 우리는 대형 고객 사건만 다시 그려줄게. 그에 반해서 규모가 작은 기업들은 우리가 다시 안 그려줘. 대신 딴 애한테 맡겨. 누구한테? 바로 디자인하우스라고 불리는 기업이 요 영역을 집중적으로 수행하는 겁니다. 우리가 설계도를 재설계해줄게요. 다시 그려줄게요. 그거를 디자인하우스라고 불리는 기업이 수행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 기업은 설계도를 다시 그려주는 것만 집중적으로 해요. 엄청나게 집중적으로. 근데 문제가 있어요. 여기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여러분, 이 디자인하우스 기업들은요, 설계도를 다시 그리기 위해서 반드시 파운드리 기업들의 제조 공정 레시피 노하우를 일부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무슨 문제가 생기냐? 파운드리 입장에서 기분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지금 여러분 기분이랑 비슷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안 좋을 거예요. 점점 반도체가 재미가 없어지는 것 같아요. 디자인하우스 나오면 안 좋아. 우리의 레시피를 알아야 된다고. 노하우를 공유해야 된다고. 그래서 왜? 디자인하우스 기업들이 야, 삼성전자의 이 제조 노하우를 TSMC 넘기고 얘한테 넘기고 그럴 수도 있잖아요. 안 되잖아. 그래서 디자이너스 기업들은요, 반드시 어떤 구조를 갖게 되는가? 산업이 재편되면서 자연스럽게 특정한 파운드리 기업에 종속되는 구조를 갖게 된 겁니다. TSMC에 들어가는 설계도만 집중적으로 재설계, UMC로 들어가는 설계도만 집중적으로 재설계, 이런 식으로 특정한 파운드리에 종속되는 구조를 갖게 된 거예요. 자, 여기서 문제가 하나 더 생깁니다. 자, 여러분께서 반도체 칩을 설계했어요. 나 이제 제조를 맡길 거야. 제조를 맡길 건데 얘한테 맡길 수도 있고 얘한테 맡길 수도 있어요. 여러분, 누구한테 맡기실래요?
누구한테 맡기실래요? 아, 당연히 TSMC긴 하지. TSMC한테 맡기면 칩이 훨씬 더 잘 나와요. 놀랍게도 삼성 파운드리가 만들어주면 뭔가 성능이 떨어지는데 TSMC 맡기면 성능이 10% 이상 잘 나와요. 아무튼 간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만약에 성능이 똑같아. 그러면 누구한테 맡기실래요? 더 싼 가격 제시하는 녀석. 근데 가격도 똑같아. 그럼 누구한테 맡기실래요, 여러분? 누구한테 맡기실래요? 뭐 보고 맡기실래요? 뭐 보고? 그때는 이거 보고 맡기는 거예요. 야, 그러면 니네 TSMC에 종속된 디자인하우스 누가 있겠지? UMC에 종속된 디자인하우스 누가 있겠지? 누가 더 재설계 잘해? 그거 보고 야, 네가 더 잘해. 그럼 TSMC로 가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 여러분? 놀랍게도 칩의 이 설계도를 재설계를 잘만 하면, 설계도를 잘만 다시 그리면 칩의 성능이 알아서 높아집니다. 설계를 누가 다시 했는가에 따라서 칩의 성능이 달라져요. 성능이. 그게 바로 디자인하우스의 역량이에요.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여러분, 자연스럽게 여기서 또 문제가 생겨. 이제는 TSMC가 손 놓고 가만히 있어도, 우리 영업 안 하고 그냥 가만히 공장 깔아놓고만 있어도 얘네 디자인하우스가 알아서 영업 뛰면, 알아서 디자인 잘하면 고객들이 알아서 우리한테 불러 들어와요. 그래서 디자인하우스 기업들은 영업까지 책임집니다. 그뿐만이 아니야. 디자인하우스 기업들이 경쟁력을 더 확보하기 위해서 이제 몇 가지 해주냐? 뭐 예를 들어서 펜리스 기업들이 만든 칩 유통이나 후공정 기업이랑 연결해주는 거, 테스트 기업 연결해주는 거, 이런 사업까지 다 해줍니다. 대행으로 다 해줍니다. 그러니까 디자인하우스가 실제로 하는 기능이 엄청나게 많은 거지. 이해가 되시겠어요? 그게 바로 디자인하우스 기업들의 경쟁력입니다. 자, TSMC는 이러한 디자인하우스 기업들을 지금 20년 넘게 계속해서 꾸준히 키워왔고요. 삼성전자는 2019년부터 본격적으로 키우기 시작했어요. 누가 더 경쟁력이 뛰어날까요? TSMC 아니면 삼성 파운드리? 여러분, 칩 누구한테 맡기실까요? 당연하게도 TSMC, 무조건 TSMC. 제가 대학원 다닐 때 옆에 팹리스 연구실이 많이 있었거든요. 칩을 설계해요. 연구실 돈이 얼마나 많겠어요. 학생들이 돈이 얼마나 많겠어요. 무조건 다 TSMC한테 맡겨요. 삼성은 1개월 만에 나오고 600만 원 부르고, TSMC는 3개월 넘게 걸리는데 1200만 원씩 부르거든요. 무조건 TSMC 맡겨요. 왜? 갖고 오면 성능이 달라. 똑같이 설계했는데. 아시겠죠? 자, 아무튼 간에 자, 이게 바로 디자인하우스예요. 그럼 여러분,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겨. 무슨 문제가? 디자인하우스 기업들이 몇 개가 있거든요. 우리나라에 대표적으로 AD 테크놀로지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AD 테크놀로지는 어떤 기업인가 하면, 자, 삼성에 종속돼서 삼성 쪽으로 들어오는 설계도를 재설계해주는 기업이에요. 그리고 또 누구도 가온칩스도 마찬가지야. 가온칩스도. 자, 그럼 여러분, 여기서 퀴즈 하나 내보겠습니다. 앞으로 AD 테크놀로지는 어떻게 해야 성장할까요? 1번, 삼성전자가 제조하는 칩의 개수가 많아질수록. 2번, 삼성전자의 고객사 수와 칩의 종류가 다양해질수록. 언제 돈을 많이 벌까요? AD 테크놀로지는 2번이죠. 삼성 파운드리가 찍어내는 칩의 개수가 아무리 늘어나도 애플 칩 한 개만 주구장창 찍어내는 거라면 얘한테는 수요가 안 될 거예요. 왜? 디자인을 삼성이 다 직접 할 거니까. 근데 삼성의 파운드리의 고객사 수가 계속 늘어나면 칩의 종류도 계속 다양해지겠죠? 그러면 AD 테크놀로지로 떨어지는 물량이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그럼 AD 테크놀로지로 이렇게 돈을 벌어요. 우리가 그거 재설계 해줄게. 재설계 과정에서 먼저 매출을 한번 벌고, 이후에 우리가 재설계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또 부분적인 설계도를 만들어요. 부분 설계도를. 그 부분 설계도 우리 거니까, 라이센스 우리 거니까, 이 칩이 완성되고 이제 시장에 팔릴 때 칩의 개수가 몇 개 팔렸어에 따라서 또 추가적으로 로열티를 벌어요. 두 번 번다고. 돈을 두 번 벌어요. 필요에 따라서 유통해서 돈을 벌기도 하고. 자, 아무튼 간에, 그럼 여러분, 중요한 게 무엇인가? AD 테크놀로지가 삼성과 함께 진행하는 프로젝트 수. 지금 설계도 재설계를 몇 개 하고 있어요. 그 프로젝트 수가 몇 개인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요. 그럼 여러분, 2년 뒤에 AD 테크놀로지의 프로젝트 수는 몇 개일까요? 500개? 1000개? 자, 여러분, 맞출 수 있습니까? 예측할 수 있습니까? 절대 안 됩니다. 절대 안 돼. 예를 들어서 지금 삼성 파운드의 차량용 반도체 고객사가 많이 들어왔거든요. 근데 하필 2년 뒤에 차량용 반도체가 다 작살나서 자동차가 더 안 팔려. 지금보다 자동차가 전 세계 단 한 대도 안 팔려. 그런 악재가 벌어질 수도 있죠. 그거 예측할 수 없죠. 고객사가 정확히 몇 개가 될지, 프로젝트 수가 몇 개가 될지 예측할 수가 없어요. 근데 역시나 어떻습니까? 중요한 건 뭐예요? 장기적으로 누가 성장하면, 삼성 파운드리가 성장하면 고객사 수가 늘어나겠지. 그 믿음을 갖고 장기 우상향은 가지 않을까? 그 와중에 오르락 내리락은 할 수 있더라도 장기 우상향은 가지 않을까? 요게 일단 첫 번째 투자 포인트예요. 애매하죠, 너무. 그래서 믿음의 영역이야. 믿음이 필요한. 믿음이 우리 인생에서 몇 가지 믿음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뭐 종교를 가질 때도 믿음이 필요하지만
이런 기업 투자할 때도 믿음이 필요. 삼성 파운드리가 성장할 거라고 믿으면 투자하는 거 아니면 투자 안 하는 거지. 근데 너무 모호하잖아요, 또래님. 모호하잖아요. 조금 더 들어가 볼게요. 자, 삼성 파운드리가 여러 가지 종류의 칩을 만들어주는데 요즘에 특히 어디에? 저기 퀄컴 같은 애플 같은 고객사를 데려오는데 어려움을 겪다 보니까 야, 걔네 안 되겠다. 콧대가 물렀어. 다 TSMC만 가잖아, 애들이 전부 다. 우리가 대형 고객사를 확보하는 게 어려우니까 중형 고객사로도 확보하자. 그게 누군데? 바로 차량용 반도체예요. 차량용 반도체 쪽 비즈니스를 좀 확대하자 해서 파운드리가 지금 차량용 반도체 쪽 수주를 계속 확대하고 있습니다. 근데 자동차에 들어가는 반도체는 종류가 엄청 다양하고요. 그 고객사도 제조사도 무진장, 칩의 설계사도 무진장 많아요. 칩의 종류가 엄청나게 많다니까요. 그럼 차량용 파운드리 수주를 할 때마다 디자인하우스로 떨어지는 콩고물이 많아질 거예요. 근데 디자인하우스 기업들 중에서도 특히 누가? AD 테크놀로지가 차량용 반도체 비중이 높고요. 더 나아가서 저성능 칩보다는 바로 고성능 칩들, 뒤에서 말씀드릴게요. 3나노, 2나노급 고성능 칩의 재설계 비중이 가장 높아요. 모든 디자이너스 통틀어서 가장 높아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삼성의 파운드리가 차량용 반도체 사업을 확대한대, 요 수주를 확대한다라고 하면 우리는 누구를? 이 AD 테크놀로지를 좀 더 살펴볼 수 있겠지만 반대로 차량용 반도체 업황이 안 좋아진대, 조금 멈출 거래, 전기차가 좀 안 팔릴 거래, 자율주행의 이 진입이 계속해서 늦어질 거래, 이런 이슈가 들리면 얘가 장기 우상향 가긴 하겠지만 좀 더 느리게, 조금 이제 느려지는 구간이 나타나지 않을까? 나중에 다시 빨라지겠지만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는 거죠. 좀 정밀하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는 거죠. 이해가 되시겠죠? 자, 그럼 여러분, 이 기업을 설명드리면 이 기업이 또 궁금해하십니다. 이 기업을. 뒤에 가온칩스, 바로 뒤에 나오는 가온칩스도 놀랍게도 사업 구조가 거의 비슷해요. 삼성전자 쪽이고 차량용 반도체 비중이 두 번째로 높고 그 다음에 첨단 공정 비중이 또 두 번째로 높아요. 그럼 호돌이님, 나 AD 테크놀로지 사요? 가온칩스 사요? 이렇게 물어보신다고. 그럼 제가 뭐라고 답변드릴까요? 그걸 왜 나한테 물어봐? 응? 그걸 왜 나한테 물어봐? 라고 굉장히 정중하게 매일 10줄 써야 돼요. 그쵸? 아무튼 간에 우리가 그러면 어떤 투자 포인트를 잡을 수 있을까요? 그럼 가온칩스는 여러분, 가온칩스는 투자 포인트가 뭘까? 뭘까요? 역시나 삼성 파운드리 장기 우상향이겠죠? 그리고 또 앞에서 AD 테크놀로지처럼 차량용 반도체 비중이 높다. 그리고 인공지능 서버 쪽도 비중이 확대되고 있다. 두 기업이 똑같아요. 정확히 똑같아요. 굉장히 흡사해. 그러면은 투자 포인트가 굉장히 비슷해. 투자 포인트가 비슷하다고. 그럼 여러분, 투자 포인트가 비슷한 두 기업에 투자할 때 우리가 기술 우위나 경쟁 우위를 명확하게 파악할 수 없다면 가장 중요한 매수는 뭐가 될까요? 가장 중요한 매수는 뭐가 될까요? 누가 더 싸? 이게 되는 겁니다. 누가 더 싸? 바로 밸류에이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문제가 있어? 여러분, 가온칩스를 상장한 지 얼마 안 됐어요. 상장은 다른 말로 거품 만들기. 일단 외우세요. 제가 이 얘기는 끝도 없이 할 얘기가 많은데 일단은 외우세요. 상장은 다른 말로 거품 만들기. 호구 모집하기. 내가 신규 상장주 주식을 샀다는 건 스스로 호구가 되는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거든요. 이게 나 지난주에 신규 상장주 샀는데 호소리님 표정이 안 좋으시는 분들 몇 분 계세요. 근데 그 이유는 조금 시간이 남으면 설명할게요. 아무튼 간에 신규 상장하면 밸류가 무조건 높아요. 그리고 리스크가 언제 튀어나올지 검증이 안 된 경우가 많다고요. 그래서 얘는 본래 밸류가 높은 편이어서 계속해서. 그에 반해서 AD 테크놀로지는 요 때까지만 해도 원래 TSMC, 죄송합니다. 다시 그릴게요. 2019년까지만 해도 원래는 TSMC랑 사업하던 기업이었어요. TSMC에 종속돼 있었거든요. 근데 TSMC랑 손절하고 삼성으로 넘어온 거예요. 그럼 무슨 일이 생기는데 삼성으로 넘어오면 앞에서 뭐라 그랬어요? 디자이너스 기업들은 재설계를 해주기 위해서 누구의 노하우를, 파운드리 기업들의 제조 노하우를 파악해야 된다 그랬죠? 그거 파악하는 시간이 필요해. 3년 걸린다고. 그럼 3년 동안 우리는 삼성의 기술만 계속 배워야 돼. 매출은 없어. 기술을 계속 배워야 돼. 제조 공정을 계속 배워야 돼. 매출이 없어. 그동안 무슨 일이 벌어지겠어요? TSMC랑 하던 프로젝트 매출이 다 끊기겠죠? 그러면 실적이 곤두박질 치겠죠? 그리고 영업이익 적자까지 가는 거죠? 제가 1년 전 반도체 강의 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가온칩스 질문이 많이 들었어요. 그때 상장한지 뭐 상장 이슈가 있어가지고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AD 테크놀로지요, 지금 계속 이제 적자 갈 거고 실적이 곤두박질 칠 건데 이게 얘한테 문제가 생긴 게 아니라 삼성으로 옮겨 타는 과정에 생기는 과도기적인 이슈이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 내에서 얘가 1등 벤더사입니다. 1등 제나수입니다. 그럼 우리는 오히려 실적 하락에 의해서 주가가 크게 급락한다면 오히려 기회로 삼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니나 다를까 적자가 니까 아무도 관심이 없어. 이 기업에 아무도 관심이 없다. 그래서 이 기업의 밸류가 굉장히 낮아진 거예요. 말도 안 되게 낮아진 거예요. 역사적 히스토리컬 밸류 최저점까지 간 거죠. 그랬다가 최근에는 반등했다가 다시 내려오긴 했는데 아무튼 이 이유에 의해서 지금도 상대적으로 AD 테크놀로지의 밸류가 가온칩스보다 낮습니다. 그럼 우리는 무조건 무조건 AD 테크놀로지 사야지 이건 아니고요.
일단 밸류가 낮으니까 얘 먼저 보고 그 다음에 가온칩스 보고 이게 순서인 거예요. 근데 내가 얘를 딱 봤는데 문제가 생겼어. 예를 들어서 이 에이트 크런치가 예상치 못한 악재가 있어요. 악재가. 그러면 우리는 밸류가 낮으니까 관심을 갖자 이게 아니라 악재가 있어서 밸류가 낮은 거였구나. 그럼 패스시켜야지. 필요에 따라서 제낄 수도 있어야겠죠. 근데 만약에 그런 악재가 없음에도 밸류가 낮다면 얘를 먼저 보는 게 우선이고 차량용 반도체나 인공지능 서버 쪽 프로젝트가 계속 늘어난다는 얘기가 들리나 그거 살펴보는 게 두 번째가 되겠고 요 관점으로 접근하시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한 가지 짚어볼게요. 이 기업 그러면 투자 시기는 매수 매도 시기는 삼성전자 매수 매도 시기가 겹치나요 안 겹치나요? 완전히 다르겠죠? 삼전은 메모리 반도체 호황에 따라서 온다 그랬잖아요. 매수 매도 타이밍이. 얘는 메모리 반도체랑 아무 관련이 없어요. 그렇죠? 이해가 되시겠죠? 자,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요거도 뒤에서 다시 계속해서 나올 거예요. 자, 다음 넘어가세요. 자, 요거까지 하고 저희 쉬겠습니다. 자, 보실게요. 자, 저희 다행이다. 시간 얼추 5분 약간 조금 더 지났는데 보실게요. 자, 왼쪽은 디램이고요. 오른쪽은 낸드 플래시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는 편하게 들으시면 돼요. 자, 보실게요. 저희 딱 한 10분 조금 안 되게 좀만 더 하고 쉬겠습니다. 자, 넘어가서 자, 제가 그림을 하나 그리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제가 네모를 그렸어요. 자, 여기 빨간색 점선 아래까지 이렇게 네모. 여기 빨간색 점선 아래까지 네모 있죠? 요 영역이 바로 무엇인가? 요 영역이 실리콘 웨이퍼예요. 실리콘 웨이퍼. 근데 실리콘 뭐라 그랬어요? 도체라 그랬어요? 부도체라 그랬어요? 반도체라 그랬어요? 반도체라 그랬죠? 자, 반도체. 그런데 여러분, 여기 일부 영역만 특수 처리를 해. 두 영역만 특수한 처리를 해서 영구적으로 도체로 바꿔버립니다. 그러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 자, 이제는 어디만 반도체입니까? 어디만 반도체입니까? 제가 색칠해 볼게요. 이거 좀 복잡하네. 자, 여기다가 색칠하겠습니다. 요 영역만 반도체입니다. 요 영역만. 자, 여기가 반도체가 됩니다. 자, 제가 디램이랑 낸드가 어떻게 동작하는지 간략하게 설명드리고 얘가 왜 반도체에서 필요한지 여러분께서 이해하시게 될 거예요. 자, 넘어가서 자, 그럼 이번에는 자, 제가 색칠을 또 해보겠습니다. 자, 주황색으로 칠해. 자, 주황색으로 칠해. 자, 여기 지금 주황색 요 영역은 부도체입니다. 자, 여러분, 부도체는 전기가 통하는 물질 아니면 통하지 못하게 막아주는 물질이에요. 막아주는 물질이죠. 그러면 여러분, 여기 위에랑 아래랑 요 사이에 위아래 사이에 전류가 흐르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절대 안 돼요. 다른 말로 전자가 이동할 수 있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절대 안 돼요.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자, 한 가지만 더 얘기할게요. 요 게이트 있죠? 게이트도 도체입니다. 도체. 그럼 빨간색 글씨 게이트, 소스, 드레인 요 세 개는 도체입니다. 도체예요. 자, 그러면 얘가 어떻게 동작하는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실게요. 자,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다 이해하실 필요 전혀 없습니다. 그냥 그렇구나 흘려 들으시고 앞으로 요 단어가 비슷한 내용이 나올 때 대략 그렇게 하는구나, 작동하는구나 이렇게 생겼구나만 이해하시면 돼요. 더 이상 자세하게 하실 필요 전혀 기술적으로 접근하지 마세요. 과학적으로 접근하지 마세요. 만약에 트랜지스터 작동 원리를 상세하게 이해하고 싶으시면 대학원 추천드립니다. 4년 동안 5년 동안 써볼 수 있어요. 자, 내가 먼저 요 게이트란 녀석에 1V의 전압을 걸어줍니다. 도체니까 전기가 통하는 물질이니까 전압을 걸어줄 수가 있어요. 그럼 굉장히 놀랍게도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아래에 있는 이 반도체 있죠, 반도체가 이걸 느껴요. 야, 이게 1V의 전압이 걸어졌다. 힘을 느껴요, 힘을. 자, 위아래 절대로 전류가 흐를 수 없습니다. 절대로 전자가 통과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가 무언가 힘을 느껴요, 힘을. 근데 앞에서 반도체가 뭐라 그랬어요? 특정한 조건에서 도체, 부도체를 왔다 갔다 하는 물질이라고 했죠? 자, 잘 들으세요, 여러분. 얘가 원래는 부도체 상태였어요. 부도체. 지금 힘드신 거 알아요. 조금만 집중하실게요. 부도체 상태였어요. 부도체 상태. 전기가 통하지 않는 부도체 상태였는데 내가 여기다가 1V를 걸어주는 순간 갑자기 도체 상태로 바뀌어요. 도체 상태로. 전기가 통하지 못하는 물질이었다가 갑자기 통하는 물질로 바뀌어버려요. 그게 바로 반도체예요. 이해되시겠어요? 자, 이 상태에서 1V를 걸어주고 있는 상태에서 또 여기 드레인에다가 또 추가로 1V를 걸어줍니다.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여러분 잘 보세요. 어떤 일이? 여기는 1V고 여기는 0V다. 여기는 1이고 여기는 0이다. 오음의 법칙에 따라서 여기로 전류가 흐르기 시작해요. 이해가 되시겠어요? 요 사이로 전류가 흐르기 시작한다고, 전류가. 자, 우리는 이처럼 전류가 흐르게 됐을 때 요 스위치가 켜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스위치가 켜졌다. 그에 반해서 아까 전압을 안 걸어주고 있을 때는 전류가 흐를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왜 없어요? 이유가 뭐예요? 내가 여기 게이트에 1볼트를 안 걸어주고 드레인에 1볼트를 안 걸어주면 전류가 흐르고 있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때는 스위치가 꺼진 겁니다. 아시겠죠? 바로 이러한 스위치를, 요 스위치를 5글자로 트랜지스터라고 불러요. 트랜지스터라고 불러요. 그래서 여러분 반도체 칩을 딱 까보면 안에 수도 없이 많은 트랜지스터들이 잔뜩 만들어져 있다고요. 그 트랜지스터들이 끊임없이 전기 신호를 주고받으면서 칩이 동작해요. 자,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만 더 얘기해 볼게요. 이 디램을 가만히 보시면 놀랍게도 재밌게도 트랜지스터 말고 옆에 뭐 하나가 더 있다. 뭐라고 써있어요? 캐패시터라고 써있고 어떻게 생겼어요? 원통 모양으로 생겼죠? 그리고 아래 점선으로 그려져 있죠? 이 점선으로 그려진 이유는 이 아래 소스까지 뚫려 있기 때문이에요. 자, 여러분 이런 일이 생겨요. 굉장히 놀랍게도 내가 이 트랜지스터라는 스위치를 키면 어떻게 키면 된다 그랬어요? 어떻게 킨다 그랬어요? 1V 전압 걸어줘. 1V 전압 또 걸어줘. 동시에 걸어주면 전류가 흘러. 그럼 스위치가 켜진 거야. 오케이? 그러면 놀랍게도 이 스위치가 켜진과 동시에 캐패시터 안에 전자들이 가득 차버리게 됩니다. 원래는 전자가 없었는데 전자들이 가득 차버리게 돼요.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전자가 찼어? 그럼 이제는 데이터가 원래 0이었는데 1로 바뀌었어. 이해가 되시겠어요? 전자가 없을 때는 0이고요. 전자가 차 들어가면 1입니다. 아시겠죠? 1이라는 데이터가 저장이 됐어. 이렇게 이해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근데 여러분 만약에 내가 게이트랑 드레인에 걸고 있는 전압을 꺼버려. 전압을 꺼버리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무슨 일이? 안에 들어차 있던 전자들이 싹 밖으로 날아가 버립니다. 도망가 버립니다. 그러면 데이터가 어떻게 된 거예요? 지워진 거죠? 1이 0으로 지워진 겁니다. 아시겠죠? 이게 바로 디램이에요, 디램. 아시겠죠? 자, 그러면 우리 한 가지만 더 볼게요. 낸드 플래시만 볼게요. 자, 이거 지금 100% 예실 필요 없어요. 대략적으로 트랜지스터가 있고 1010이구나, 그 정도. 캐패시터라는 녀석이 있구나까지만 외우시면 돼요. 그 정도까지만. 계속해서 뒤에서 나올 거기 때문에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절대로. 자, 그러면 우리 한 가지만 더 보자. 자, 한 가지 더 보실게요. 역시 낸드도 똑같아. 이번엔 필기하실 필요가 없어요. 자, 아래 요 하늘색 영역만 뭐라고요? 하늘색 영역 실리콘 웨이퍼 반도체. 그리고 그 위에 얇은 막. 이 녀석이 누구라고? 이 녀석이 부도체입니다. 자, 오늘 반도체 강의 첫 번째 시간, 네 번째 시간이 가장 고통스럽습니다. 조금만 집중하실게요. 자, 보실게. 자, 이번에도 역시나 어떻게? 게이트에다가 1V를 걸어줍니다.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무슨 일이 벌어져요? 아래 있는 반도체가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여러분이 말씀해보세요. 한번. 온라인 강의 수강하시는 분들한테. 전기가 통하는 상태로 바뀐다고. 그리고 드레인에다가 또 1V를 걸어줘요.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이제는 여기로 전류가 흘러요. 전류가 다른 말로 전자가 이동해요. 그쵸? 자, 이게 바로 낸드 플래시예요. 근데 차이가 있어. 무슨 차이가 있냐면 낸드 플래시가 굉장히 놀랍게도 자, 지금 1V를 걸어주고 있는 상황에서 즉 전류가 줄줄줄 흐르고 있는 상황에서 갑자기 잘 들어보세요. 갑자기 요 게이트에 걸고 있는 전압을 1V가 아니라 20V로 확 올려버려. 전압을 확 올려버려. 급격하게 확 올려버려. 그러면 갑자기 무슨 일이 벌어지냐? 여기 지금 이동하고 있는 전자들이 화들짝 놀랍니다. 화들짝 놀라서 어떻게 되는가? 절대로 뚫을 수 없는 이 부도체를 뚫고 안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요 회색 공간 있죠? 회색으로 칠해놨죠? 이 공간으로 전자들이 쏙 들어가 버립니다. 그러면 여러분 잘 생각해보세요. 원래 이 회색 공간에 전자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거든요. 0이었거든요. 근데 전자가 들어왔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0이? 1로 되는 거예요. 1로. 맞습니다. 1로 되는 거예요. 그럼 데이터가 써진 겁니다. 이해가 되시겠어요? 자, 근데 여러분 여기서 문제가 생겨요. 무슨 문제가 생기냐? 그럼 나 이제 이 전압을 다 꺼. 이 게이트도 끄고 드레인도 꺼. 그러면 여러분 요 안에 지금 들어가 있는 전자들이 밖으로 나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왜 없어요? 이유가 뭐예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부도체가 막고 있어. 근데 후보님 아까 들어갔잖아요. 그때는 20V가 있으니까 들어갈 수 있었던 거고 지금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못 나가요. 그럼 여러분 전자들이 여기 어떻게 갇히겠어요? 영원히 아니면 잠깐? 영원히 갇히겠죠? 그래서 낸드 플래시는 데이터를 영구 저장하는 겁니다. 영구 저장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문제가 생겨. 잠깐 나 데이터 지우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데이터 지우고 싶으면 이번에는 요 게이트에다가 마이너스 20V를 빵 걸어주면 알아서 쪽 빨려 나가요. 소스는 다른 말로 접지거든요. 쪽 빨려 나가요. 아시겠죠? 근데 여기서 무슨 문제가 생기는데 낸드는
요 부도체를 뚫고 들어갔다 나왔다 시간이 걸려요. 시간이. 그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근데 이 드램은 캐패시터가 바로 소스로 연결돼 있었고 바로 빨려 나가요. 그래서 얘가 1000배 이상 굉장히 빨라요. 매우 빠른 겁니다. 아시겠죠? 이게 바로 랜더와 디램이에요. 이해 되시겠어요? 요 구조를 이해하셔야 심화강의까지 계속 이거 원리까지 이해하실 필요는 없고 대략 이렇게 생겼다. 대략적으로 이렇게 생겼다. 자, 이러한 트랜지스터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손톱만한 요 칩 안에 수십억 개 트랜지스터가 있어요. 자, 사진만 보시고 마치겠습니다. 쉬겠습니다. 자, 요게 바로 디램의 사진인데요, 여러분. 트랜지스터가 너무 작기 때문에 자세히는 안 보여요. 자, 아래에 게이트 소스 드레인이라고 불리는 트랜지스터가 조그만하게 있지만 안 보여요. 억지로 보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눈 아파요. 시력 안 좋아져요. 자, 그에 반해서 위에 기다란 원통 얘 뭐게요? 캐패시터. 자, 여러분. 많이 물어보세요, 호돌이님. 중국이 디램을 못 만들잖아요. 왜요? 바로 이 캐패시터를 만들기가 너무나 어려워요. 그 이유가 무엇인데 위아래로 너무 길어. 구조가 가로 대 세로 비율이 1대 70이 넘어가. 너무 길어. 이 구조물을 가느다란 구조물을 만드니까 자꾸만 구조물이 무너져 내려. 롯데월드 타워만 해도 가로 대 세로 비율이 1대 10밖에 안 되거든요. 이거 1대 70으로 만든다고 롯데월드 타워 7배 높게 만들면 무슨 일이 벌어지겠어요? 건물이 굉장히 불안정해 보이지 않겠어요? 잠실 가고 싶지 않으실걸? 잠실에 집 사신 분들 아파트 매도하고 싶으실걸? 그 정도로 불안정해진다고. 그럼 불안정한 구조물을 만들기가 너무 극도로 어려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캐패시터를 만드는 게 어려워서 디램을 못 만드는 겁니다. 바로 이러한 캐패시터를요. 한 번에 손톱만한 사이즈의 30억 개 이상을 만들고요. 그러한 손톱만한 칩을 한 번에 웨이퍼상에 1600개를 동시에 만듭니다. 그러면 그 많은 캐패시터들을 그 수십조 개가 넘는 캐패시터들은 한 번에 균일하게 완벽하게 잘 만들 때 그 누구보다 싸게 만들어야 살아남는 겁니다. 그 기업들이 바로 삼성, 하이닉스, 마이크론 3개밖에 없는 거예요. 3개밖에 없는 거 아시겠죠?